한국 야구의 거룩한 유격수의 계보. 김재범, 유중일, 이종범, 유지연, 박진만, 김재호, 강정호, 김상수, 오지원, 김하성. 권영만? 자, 김은식 작가님 모셨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별히 이렇게 모신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이 야구에 관련된 좀 의미 있고 질 높은 컨텐츠를 아카이브로 남기자. 뭐 살짝 부담스럽지만 하여튼 뭐 얘기를 해보죠. 뭐. 그러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유, 초대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야구계 대기자님을 모셔서 영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도 야구 이야기 항상 하고 싶고요. 그래서 팬 여러분과 또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자리에 오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실력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가지고 있는 걸 모든 걸 풀어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향신문의 이용균입니다. 야구 오랫동안 취재했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야구 환원론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소위 야구계의 올드보이들 이분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정말 재밌었던 게 이분들이 하고 싶으신 말씀이 이렇게 많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사실 근데 그 형들하고 저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렇죠. 같이 올드로 웃기기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지만 올더보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최민규라고 합니다. 일간 스포츠에서 야구 기자를 좀 했었고요. 지금은 한국 야구학회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일단 이 야구학회 거기에서 이사를 하고 계시군요. 엄밀하게 야구학이란 건 없죠. 그래서 네. 이제 보통 학회라고 하면 이제 아카데미에 계신 분들이 네. 이제 모여서 하는 것인데 저희는 이제 아카데미에 계신 분들 그리고 선수 출신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리고 네. 일반 그 야구 애호가들 모여서 그런 비슷한 모임이 미국의 SABR이라고 있어요. 네, 네. 거기에서 세이버 매트릭스란 말이 나왔는데 그쪽을 좀 지향을 하고 있죠. 네. 우리가 계보 얘기하면서 뭐 많은 계보들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계보의 꽃은 역시 유격수가 아닐까. 왜 우리는 이렇게 유격수라는 포지션에 엄청난 가치도 주고 그리고 대형 유격수가 탄생했을 때는 흥분하고 왜 그러는 걸까? 항상 그래 왔죠. 그렇죠. 뭐 물론 뭐 한일전 뭐 이 킬러의 네. 뭐 자완 계보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한국 야구사에서는 항상 또 유격수 계보 이게 또 빠지지를 않죠. 네. 우리뿐만 아니라 뭐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격수 그럼요.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자 한일전에 좌완 누구냐 그럼 뭐 유현진, 김광현 이게 좀 정해져 있고 네네. 논란의 여지가 좀 없다는 느낌이라면 그렇죠. 유격수는 아니지 아. 이런 얘기가 항상 나오는 그런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 유격수가 왜 항상 이렇게 핫할까요? 네. 아무래도 뭐 그 야수 포지션 플레이어 중에서는 또 가장 중요한 자리고 뭐 저희가 뭐 어릴 때부터 동네 야구 할 때도 항상 야구 잘하면 투수 아니면 유격수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격수가 어떻게 보면 야수의 꽃이다. 그러면 그 최고의 선수가 누구냐? 그러니까 또 유격수라는 자리가 수비가 먼저냐? 또 아니면 방망이 실력이 있어야지 이 유격수 계보에 간다. 막 이런 여러 가지 논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태어나기도 전에 전설로만 있던 선수들 기록을 보면 이 선수가 왜 계보에 들어가야 되지? 또 이런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또 논쟁이 많이 또 맞습니다. 되고 있는 거죠. 메이저리그 되게 유명한 감독 중에 조 매든 감독이 있잖아요. 그쵸. 이제 시카고 컵스 감독으로 108년 만에 우승을 시킨 네네. 그 매든 감독이 그 컵스 웨이라는 책에 보면 시카고 컵스 감독을 할 때 유격수가 당시 유격수가 에디슨 러셀이었어요. 네네네. 키움에서 뛰었던 그 러셀을 붙잡아 놓고 책을 있던 만한 책을 한 권 줍니다. 음. 그 스티븐 킹의 112263이라는 책이에요. 네네. 그 존 F 케네디 암살을 네네. 다룬 이 타임루프 관련 소설인데 그 책을 주고 러셀한테 그걸 얘기를 해요. 너 하루에 30에서 40페이지씩 읽고 나랑 독서 토론을 하자. 이거를 왜 시켰냐면 그 유격수라는 포지션은 팀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포지션이고 아하. 에디슨 러셀이 운동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지만 굉장히 좀 샤이한 편이었다고 해요. 네네네네.
그래서 너무 조용히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팀 전체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아. 유격수가 좀 활기차고 떠들고 내야를 좀 지휘를 하고 이런 맛이 있어야 되니까 러셀한테 책 읽고 독서 토론하면서 자꾸 말을 하는 연습을 시켰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아. 유격수라는 포지션은 팀 구축의 핵심이다. 사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같은 에러가 나와도 유격수 쪽에서 나오면 정말 팀이 차게 식더라고요. 아, 그럼요. 항상. 그리고 그 유격수가 실책한 다음에 보여주는 리액션이 되게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막 축 처져 있고 머리 얼굴 박아버리고 이러면은 진짜 전체적으로 오늘은 아닌가 보다. 이런 분위기를 주는 게 역시 그러네요. 그 고생을 오래 한 LG의 유격수가 있잖아요. 있죠. 네. 아주 오랫동안 고생했죠. 지금 거의 뭐 부처가 됐죠. 이제. 그만큼 유격수는 팀 한 경기도 중요하지만 한 그렇죠. 시즌을 치를 때 주준 유격수가 갖고 있는 역할은 그냥 수비 잘하고 공격 잘하는 것을 떠나서 팀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포지션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들 유격수에 집착하는 게 아닐까. 역시 그렇습니다. 뭔가 그리고 이름부터 일단 특별하고요. 그리고 분명히 없어야 되는데 한 명이 있는 거고요. 거기에다 하는 일이 그러다 보니까는 뭐 많습니다. 뭐 당연히 중계 플레이뿐만 아니라 더블 플레이 뭐 모든 플레이들에서 유격수가 빠지는 데가 없고 실제로 예전에 LG 트윈스의 오모 유격수 같은 경우에는 아유 금지어인가요? 아닙니다. 이루수가 어깨가 계속 대대로 약하니까 우익수 쪽으로 가는 공도 자기가 중계하러 뛰어나갔었어야 됐고. 내가 그때는 외야수들의 어깨도 좀 약했어서 그렇죠. 많이 움직였어요 네, 정말. 아무튼 뭐 그랬던 거 보면 역시 유격수라는 게 수비적으로 본다면 정말 가장 중요한.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리틀 야구건 학생 야구건 네. 제일 운동 능력 좋은 애 있으면 맞습니다. 넌 유격수. 그렇죠. 야 그리고 유격수 보다가 마지막 엔 투수로 올라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많은 아웃 카운트를 소화를 해내는 포지션이다. 그리고 요즘엔 물론 이제 왼손 강타자들도 많이 나오면서 이루수라든가 뭐 이쪽도 이제 좀 더 중요성이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 유격수 쪽으로 가장 많은 공, 가장 잘 맞은 타구들이 가게 되잖아요. 그런 이제 첫 번째가 그걸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내야수의 제일 중심에서 그 여러 가지 콤비 플레이를 이제 지휘를 하는 역할을 맡게 되잖아요. 그건 이제 오늘 뒤에 얘기 나올 뭐 이 김재박이란 유격수에 의해서 또 정립된 이런 면도 있긴 한데 그리고 이제 내야 외야로 나간 타구를 중계 플레이를 할 때 또 이제 유격수를 거쳐서 홈으로 오거나 뭐 커트를 해서 2루에서 잡거나 뭐 이런 플레이들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가장 많은 일을 하고 가장 여러 가지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게 유격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격수가 강한 팀이 수비가 강하고 수비가 강한 팀이 또 이제 전력이 강해지니까 유격수의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포수나 유격수는 사실 방망이는 필요 없다. 뭐 수비만 잘하면은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기억 속에 더듬어 봐도 유격수들이 타격 잘 치는 유격수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건 야구를 해보면은 일단 잘하는 애들, 축구 같은 경우에 잘하는 애들을 이제 센터 포워드, 네. 이제 그 골잡이를 시키잖아요. 네.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축구 잘하는 애들 미드필더를 주로 시키니까 미드필더가 강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축구에서는 일단 골 넣는 애를 시키는 것처럼 야구에서는 잘하는 애들을 일단 뭐 투수 시키고 그렇죠. 투수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유격수를 시키는데 유격수와 투수를 번갈아 하는 애들도 있고 동시에 하는 그렇죠, 애들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프로에 와서 이제 투수냐 야수냐를 결정할 때 야수를 결정한 선수들 중에는 사실 제일 잘했던 선수들이 많이 몰려 있는 포지션이 유격수잖아요. 네, 네. 뭐 이렇게 뭐 야구는 잘하는 놈이 잘하죠. 야자리죠. 네. 그래서 수비 잘하는 선수들이 어렸을 때부터 공격도 잘하는 선수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타격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타격은 못하는데 수비만 잘하는 유격수가 주전으로 버틴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뭐 그런 그렇죠. 거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보면 또 프로 입단했을 때 내야수 출신들은 대부분 고등학교 때까지 팀에서 유격수였고 그렇죠, 그렇죠. 외야수는 다 중견수였고 그리고 이제 투수 포수 이런 정도지. 그렇죠. 저는 뭐 어릴 때부터 항상 우익수만 봤습니다. 뭐 이런 선수는 사실 그렇죠. 드물잖아요. 그거는 이제 사회야구에서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게 이제 이 통째로 놓고 볼 때는 유격수가 로망이다. 야구 팬들의 로망이고 선수들 입장에서도 아마 그럴 거고. 이 스포츠라는 게 결국에 한 점을 더 내서 이겼다 졌다로만 끝나지 않는 이유가 또 여기에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네, 진짜 거기다가 또 중요한 게 이름이 그렇죠, 그렇죠. 1루 2루 3루가 아니고 그렇죠. 번호가 안 붙는 이 네. 유격수라는 이름 이게 그 어렸을 때 이게 한자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이제 간격을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커버하는 수비수인데 뭔가 이렇게 유격대 뭐 이런 느낌도 유격 들고. 훈련 느낌도 좀 나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특공대 뭐 별동대 네. 뭐 이런
좀 그래서 뭐 리베로처럼 네. 1, 2, 3루를 각각 맞는데 유격수는 이렇게 자유롭게 뭔가 이렇게를 커버하는 사람이고 이런 느낌도 있고 좀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렇죠. 외야만 해도 중견, 좌익, 우익 영어로 하더라도 다 그냥 그렇죠. 그 아주 그대로 이름을 뭐 갖다 레프트, 한 라이트, 건데. 센터인데. 네. 근데 유격수만이 유일하게 쇼스탑이고 유격수고 해서 이런 특별함을 좀 더 더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야구를 잘하는 선수들이 유격수를 하죠. 이루수를 하다가 외야수로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이루수 분들은 대체로 타격이 약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야수는 타격이 중요한 포지션이니까 대성한 선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1루수나 3루수는 타격이 좋긴 하지만 뭐 주력이 떨어진다는 네. 점에서 외야수로 잘 맞지 않고 간다 하더라도 좌익수 정도 네네. 그렇게 대성했던 분이 많지 않았던 것 네. 같아요. 옛날 김기태 선수가 삼성으로 가서 그 워낙에 포지션이 이상이 돼 있어가지고 그렇죠. 외야수로 가서 욕을 바가지로 먹던 네. 기억이 나네요. 대신 이제 유격수를 하다가 외야수로 가 성공한 경우는 꽤 있죠. 네. 특히나 이제 외야 중에서도 수비가 가장 중요한 중견수를 맞죠. 네. 왜냐하면 유격수를 하시는 분들은 어깨가 좋고 그리고 이제 발도 빠르고 워낙에 운동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 많기 때문에 타격도 이제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네. 자, 이 유격수. 한국 야구에서뿐만 아니라 사실 동네 꼬마들의 야구에서도 유격수 자리에 들어가는 건 동네에서 제일 덩치도 크고 빠르고 뭐 야구도 잘하고 특히나 뭐 야구 장비가 좀 있고 뭐 이런 친구들이 다 유격수를 하게 마련인데 자, 그 중에서도 야구를 잘한다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또 그 중에서 더 잘하는 친구들이 상급 학교로 진급을 하고 결국에 프로까지 와서 그 와중에도 그 프로들 사이에서도 유격수의 자리를 따내고 또 지금 오늘 그 유격수 계보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비는 물론이거니와 뭐 주루, 야구 센스 그리고 공격 거기다 뭐 장타력이면 장타력까지도 두루 갖춘 선수들일 것이다라고 좀 예상이 되네요. 그리고 이제 유격수 포지션이 좀 이제 재밌는 포지션이에요. 네. 그 야구 최초 야구 규칙을 1845년에 만들어진 니커보커 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 전에도 다른 형태의 야구 룰이 있긴 있었지만은 어쨌든 공인된 최초 야구 기록은 그거거든요. 그 기록을 보면은 이제 스트라이크 3개면 아웃, 네. 삼진 아웃 룰이 나와 있고, 그다음 아웃 카운트 3개면 이닝이 바뀐다. 네. 이건 이제 오늘날이랑 동일한데 차이도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은 야구 수비는 9명이 하지 않습니까? 네. 수비 몇 명 해야 된다는 게 없어요. 네. 처음에는 최소한 8명입니다. 그러니까 8명이라면 당연히 투수와 포수가 있을 테고 1루수, 2루수, 3루수 각 이제 베이스를 지키는 선수가 네. 있을 거고 외야 3명 네. 혹은 11명이 될 때도 있었어요. 네. 그때 초기에는 이제 야구장이 규격이 통일되어 있지 않았고 굉장히 넓은 야구장이 네.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야수를 4명 쓸 수도 있고 5명을 쓸 수도 있었어요. 유격수란 건 없었습니다. 네. 근데 유격수가 왜 생겼냐면 그때 초기에는 야구공이 물렁물렁했거든요. 네. 그래서 외야에서 이 다이렉트 송구를 못해요. 사실 메이저리그에서도 이제 하드볼을 쓰게 된 다음에도 이제 로베르토 클레멘테 네. 이런 선수들이 나오면서 이제 어떤 레이저 같은 그렇죠. 송구 이제 뭐 우리말로 빨래줄 같은 네. 송구가 나오기 시작했던 건데 그러다가 초기에 어떤 선수가 닥 애덤스라는 선수인데 별명이 닥이니까 이제 의사 출신이에요. 이분이 이제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냅니다. 네. 내야와 외야 중간에서 중계 플레이를 담당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쇼스탑이에요. 네. 짧게 끊어서 짧게 막는다라는 그렇죠. 뜻이겠죠. 송구를. 일본에서는 처음에 유격수를 단차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단차. 네. 짧을 단차, 그 다음에 막을 차자예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쇼스탑 직역을 한 건데, 그 다음에 주만 가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베이스볼을 야구로 번역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이제 단차하다가 유격수로 하자. 왜냐하면 유격이라고 하는 군대 용어지 않습니까? 네. 어디 좀 특정한 지역에 주둔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러면 유격이네. 그래서 유격수라고 하자라고 해서 유격수라는 포지션이 만들어진 네. 거거든요. 이런 포지션을 맡을 수 있는 선수는 당연히 운동 능력이 좋아요. 일단 많이 움직여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유격수가 그 2루수와 3루수 사이 자리로 가게 됩니다. 네. 그건 당연히 스윙의 기본은 풀스윙이잖아요. 그렇죠. 풀 히팅이잖아요. 네. 잡아당기는 스윙. 미국은 우리보다 왼손잡이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오른손잡이가 더 그렇죠. 많잖아요. 그럼 오른손잡이가 잡아당기는 스윙을 하면 공이 저쪽으로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유격수가 이 포지션에 서게 되고 그래서 포수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공을 네. 처리한 선수가 되죠. 그래서 유격수한테는 수비 능력이 이제 중요해졌고 네.
그리고 수비 능력이 중요하니까 당연히 타격은 좀 떨어진 선수가 네. 되는데 이 포지션에서 타격까지 좋다 그러면은 굉장히 비교 우위를 누리는 포지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공을 많이 잡으니까 유격수는 일단 노출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뭐 TV가 없던 그렇죠. 시절에도 TV가 있던 시절에는 일단 많이 잡히는 게 최고니까. 네. 근데 이 선수가 공격까지 잘한다 이러면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죠. 사실 그렇게 되면서 수많은 베이스볼 키드들이 나도 커서 유격수가 될 거고 그렇죠. 그리고 팀의 중심 타자가 돼서 가장 가치 있는 선수가 되고야 말겠다라는 꿈들을 꾸고 실제로 야구 선수들 중에서도 그런 선배 유격수들의 플레이를 보면서 꿈을 키웠던 선수들이 참 많았을 텐데요. 네. 그 중에서 지금 43년이 된 이 한국 프로야구만 따졌을 때도 이 역사에서 한 시대를 대표하는 유격수다라고 한다면 정말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주루 갖춘 네. 거기다 스타성까지 겸비한 이런 선수들일 텐데 어찌 보면은 되게 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항상 논쟁의 여지가 있는 그렇죠. 네. 그리고 아마도 다음 세대들도 이거 가지고 아. 스타 아니다라고 싸울 그런 주제가 아닐까 그럼요. 생각을 합니다. 100년 후, 뭐 200년 후에도 그렇죠. 또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그 네. 부분이고. 맞습니다. 네. 네. 참 이게 역시 야구가 기록과 기억 이것들이 섞여 있는 것이라 그렇죠. 본인의 기억에 의하면 최고의 선수인데 기록을 따져보면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나 싶은데 하지만 아니야 내 야구 인생에서는 이 사람이었어 그렇죠. 라는 이런 것들이 항상 좀 뒤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각자의 기억에 내 마음의 최고의 슈퍼스타들은 다 다르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또 누가 낫네, 뭐 아니네, 뭐 이런 딱 논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아무래도 이게 유격수 계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사실 몇 분은 정해져 있거든요. 사실 네, 그렇죠. 그 몇 분은 정해져 축이 있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유격수 계보에서 한 15명 꼽읍시다 그러면은 다들 들어오실 텐데. 그렇죠. 한 5명만 딱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제 안타까운 분들이 이제 항상 생기기 마련이죠. 카트라인에 누구를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저희가 또 이런 저런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예전에 정말 보면 전설의 선수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고 근데 사실 저희가 지금 같은 이 어떤 영상의 시대에 그 관련 영상을 보지 못하면은 기록만으로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쾌감을 주었는지를 알기가 힘드니 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수준 정도로 이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 많은 분들이 겹치는 이제 계보를 말씀을 하십니다. 다 이유가 있겠죠. 이런 주제를 할 때 이제 김은식을 불러냈다. 이게 사실 요즘에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한 20여 년 전 제가 이제 야구를 쓰기 시작한 게 2006년부터인데 그 무렵에는 야구 팬이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로 야구를 알면 야구 팬으로 인정받았냐면 그냥 요즘 자기 응원하는 팀이 대략 몇 등인지 아는 정도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2006년 7년까지도 전 경기 중계가 없었잖아요. 프로야구 내가 응원하는 팀 경기를 보려면은 이제 야구장 가야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주말에 운 좋게 걸리면은 토요일 일요일에 이제 2경기나 3경기 정도가 그것도 2시부터 5시까지 딱 하고 뉴스 시작할 때 이제 잘리잖아요. 그러면은 경기 결과는 모르고. 그래서 옛날에 뭐 하일성 씨가 운영하던 무슨 700 무슨 전화 이렇게 걸면은 지금 뭐 3회 초인데요. 뭐 몇 대 몇으로 앞서 이런 거 이제 전화로 유료로 확인하고 이런 정도였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제가 이 포지션 이런 선수들이 이랬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런 선수가 있었구나. 이제 팬분들이 그런 걸 알았었는데 요새는 유격수 통산 WAR 순위 뭐 이런 거 이제 검색해 보면 사실은 그렇죠. 기록상의 위대한 선수들은 순위까지 정리돼서 나온다는 거죠. 거기다가 세이버 매트릭스가 발달하면서 그런 순위 매기는 것에 대한 나름 이제 객관적 근거들이 점점 설득력 있게 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로 1, 2, 3, 4, 5위를 이제 시기별로 한다는 건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좀 주관적일 수도 있고 저 5명 골라왔거든요. 네. 5명 고를 때 좀 의미를 좀 부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한국 야구 역사에 있어서 유격수라는 포지션을 좀 다르게 만든 선수들이다. 네네. 야구를 다르게 만들고 야구를 보는 방식을 바꾼 선수들. 네. 이런 기준으로 5명을 뽑아서 아. 이전에 봤던 형들이랑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네. 지금 굉장히 그 세대 간의 어떤 화합을 하기 위해 모였으나 가까운 세대를 잘라내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 좀 있는 현장을 네네네. 보고 계십니다. 제가 직접 선수로서 겪어본 분들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네네. 김재발, 류중일, 네. 유지현 네. 이분들을 넣기가 좀 어려웠어요. 아하. 김재박, 유중일, 유지현 이 세 분은 사실은 윤 기자님이 기자 생활하기 전에
그렇죠. 그렇죠. 그 이전에 어렸을 때 꼬마로 봤었던 유지현 감독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선수 생활이 얼추 비슷하게 겹쳤는데 뭐 그때 사실은 거의 보질 못했어서 네네. 네, 유지현 감독은 넣을까 말까 하다가 뺐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결국 이후로 육안으로 확인한 선수들. 직접 이제 이야기도 이야기도 나눠보고 나눠보고. 뭐 경험을 해본 선수 위주로.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세 분 빠지니까 헐렁헐렁한데요, 지금 느낌이. 우리 한국 야구사에서는 항상 그 해방 이후 또 6.25 이후에 그 이제 계보들을 쭉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김경기의 아버지 네. 김진영 감독 네네. 샤미 슈퍼스타즈의 네네네. 이제 장명부 시대에 네. 그 감독이 사실 우리 유격수의 뭐 최초의 계보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실업야구 시절에 박정일이라든지 또 하일 선생님이 이제 유격수로서 국가대표 1960년대 70년대 그때 이제 쭉 하일 앞으로 가면 그냥 눈 감고 봐도 된다 할 정도로 수비를 그렇게 예쁘게 했던 그 전설적인 선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뭐 그분들의 활약상은 사실은 저도 보지는 못하고 전설로만 들었고 네. 그리고 프로 시대 이전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제 실업야구 시절 한국 야구사를 놓고 보면 축이 되겠지만 또 전체를 놓고 보면 네. 5명을 추려야 된다면 조금 좀 애매한 또 그런 부분이 있겠죠. 네. 네. 아무래도 뭐 영상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남아있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또 이제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 들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네. 특히나 지금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누구세요? 뭔지 이럴 가능성도 좀 있고요. 네. 자, 먼저 그렇다면은 유격수 계보의 첫 번째로는 어느 인물을 꼽아주셨는지요? 저는 제가 유격수로서 만나본 선수 중에 가장 뛰어난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김재호 선수. 김재호. 네. 사실 이제 천재 유격수다라는 표현도 있었고 어찌 보면 김재호라는 유격수가 수비에서는 약간 박진만의 계보에 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거기에 가깝죠. 그렇죠. 네. 저는 이제 김재호를 보면서 항상 참 신기하다고 느꼈던 게 어깨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 선수가. 근데 전력 투구를 하는 걸 별로 보지를 못하잖아요. 타자 뛰는 거 보고 대충 스피드 보고 거기에 탁 맞춰가지고 따박. 그런 점에서는 박진만과 굉장히 굉장히 비슷하죠. 비슷하죠. 그렇죠. 네, 네. 자, 김재호. 자, 김재호라는 선수를 뽑게 되신 또 특별한 또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팀이 강해지기 위해서 유격수가 중심에 섰을 때 얼마나 중요해지느냐 이런 것에 대한 야구의 패러다임. 김재호라는 선수는 두산의 전성기를 이끌어간 핵심 역량이었다고 할 수 있을까? 유격수가 왕조를 만들 수 있구나. 화려하지 않지만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6년의 어느 날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시리즈가 시작이 되는 화요일 경기였고 네. 넉 점 차인가 6점 차 정도 앞서고 있었어요. 두산이. 네, 네. 4회 말이면. 그리고 1사 1루였나 무사 1루였나 상황에서 투수 옆을 스치는 약간 빗맞은 이렇게 빠르지 않은 타구가 네. 굴러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점수차도 넉넉하고 그걸 굳이 무리해서 대시해서 병살까지 이어갈 필요는 없거든요. 쫓아잡아서 아웃카운트 하나만 잡아내면 무난하게 경기가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김재호 선수가 그거를 정말 아주 마치 9회말 끝내기 잡아내듯이 네. 막 뛰어서 잡아서 그거를 병살 플레이로 연결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 점이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거기서 그렇게까지 음. 뭐 중요한 상황도 아닌 것 네. 같은데 그랬더니 김재호 선수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기 시작해요. 음. 그날 경기에 마무리 이현승이 허벅지가 아파서 못 나오는 상황이었고 볼펜 필승조인 정재훈 선수도 그 당시 언저리에 폼이 좀 떨어진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원준 선수가 많이 던져야 그 주간을 네. 치르기가 좋은 상황인데 마침 장원준 선수도 이전 등판에서 그때는 100개 넘게 던지던 때였거든요. 그럴 때죠. 그때만 해도 100개가 넘은 투구를 한 상황이어서 그거를 유격수 김재호 선수가 머릿속에 다 넣고 있는 거예요. 점수차가 좀 넉넉하더라도 이 상황에서 바로 아웃카운트를 끊어서 투구수를 줄여줘야 오늘 경기뿐만 아니라 이번 주 경기가 잘 풀리겠다는 계산을 하고 그런 플레이를 하더라고요. 그건 좀 대단하네요. 그래서 그 설명을 듣고 내가 알던 야구랑 이 선수들이 그 안에서 몸으로 겪는 야구랑은 많이 다르구나. 우리는 숫자로 보고 뭐 글로 배웠죠. 투구 계산하고 외신 열심히 보고 그렇죠. 메이저는 이렇게 한다더라 이런 거 따졌는데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났지만 네. 그냥
분위기로 알고 있는 거죠. 아, 우리 지금 그렇겠죠, 불펜 그렇죠. 약하고 원준이 장원준 선수가 좀 더 길게 던져야 되고 지난번에 많이 던졌으니까 좀 힘들 거야. 내가 여기서 빨리 끊어줘야 돼. 이 생각을 하고 움직인다는 게 유격수가 이런 정도의 급이 되면 다른 선수들 모두가 사는구나. 투수도 살고 그러네요. 외야수도 살고 다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격수가 네. 여럿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재호라는 유격수가 그 리그에 좀 던졌었던 것도 사실 호리호리한 체격에 네. 그리고 뭐 그렇게까지 막 악바리처럼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맨날 웃잖아요. 네, 맨날 웃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보면 이제 타순도 본인이 9번을 선호하고 난 됐다고 뭐 약간 좀 그런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쏠쏠한 방망이에 중요할 때는 또 쳐주고 그리고 철벽이라는 느낌이 아니라 공이 가면 거기에 슥 그냥 이렇게 슥 빨려 들어가는 그런 식이었다라는 거죠. 김재호 선수 본인은 그런 설명했어요. 자기는 큰 발과 작은 발을 모두 잘 쓴다. 쉽게 설명하자면 이종범 선수는 큰 발을 잘 쓰는 스타일. 그렇죠. 멀리 가는 걸 쿡쿡쿡 네. 뛰어나가서 잡는 스타일. 박진만 선수는 잔발인 싹 가는 스타일. 근데 김재호 선수는 약간 뭐 이제 자기 자랑이기도 하지만 큰 발을 뛰고 잔발 가거나 잔발을 잡고 큰 발을 가거나 이거를 그 스텝을 옮길 때 이걸 자기는 잘 섞는다라는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려하지 않지만 꼭 필요한 만큼에 가서 플레이를 하내는. 김재호는 정말 그 부드러움과 그리고 뭔가 스케일과 이런 것들도 다 갖고 있었던 유격수였던 건 확실한 것 같고. 게다가 뭐 지금은 이제 금지어에 가까워졌지만 금지어지만 그렇죠. 선수와의 네. 키스톤 콤비 그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선수를 딱 한 명만 두고 보면 최고의 이루수라고 할 수 없다. 근데 김재호와 묶이면 이건 역사상 최강의 키스톤 콤비에 가깝다라는 설명을 하거든요. 사실 그것도 말이 맞는 것이 키스톤 콤비니까. 그렇죠. 그 둘이 100과 100이 만나서 200이 되는 게 아니라 3, 400의 시너지를 낼 수 있으려면 서로의 파트너십 그것도 맞아야 할 텐데 예전에 그 오주환 선수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배들하고 키스톤을 할 때 그때는 자기가 대충 던져도 선배들이 다 잡아줬는데 맞아요. 네. 근데 나중에 자기보다 후배가 들어오고 그 후배들이 계속 또 바뀌고 하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 제 개판으로 던지고 있었구나를 그때 알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사실 둘이서 급이 맞는 어떤 키스톤이 동시대에 만나서 같이 활약할 수 있다는 건 사실은 그 둘에게도 행운이지만 그걸 보고 있는 팬들에게도 참 큰 행운이긴 하죠. 더블 플레이를 할 때 사실은 이제 463 같은 경우에는 그 리듬이 잘 안 맞아도 되거든요. 어차피 그렇죠. 유격수는 오면서 받아갖고 찍고 던지면 네. 되니까. 근데 643의 경우에는 이루수가 와서 받아서 던져주는 동작이 굉장히 리듬이 중요해서 그렇죠. 이를테면 유격수가 잡았는데 이루수가 안 와 있거나 먼저 와 있거나 하면 이 리듬이 흐트리면 악송구가 날 가능성이 그렇죠.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이루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근우 선수가 그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한화 있을 때. 한 시즌 내내 한 5명, 6명의 유격수와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어느 리듬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나. 자기가 그거 다 맞춰주느냐고 정말 죽는 줄 알았다. 나 정말 대단한 이루수라고 한 번만 써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예전에 2008년 베이징 때도 네. 그 고영민 선수가 막판 그 병살 플레이를 할 때도 발이 사실 안 맞았잖아요. 안 맞은 것도 안 맞은 거고 그 타이밍이면 사실은 베이스를 찍고 여기서 피벗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베이스 받고 앞으로 앞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일종의 러닝스로처럼 그렇죠. 턴을 하니까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이승엽 선수도 막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뭐야. 지금 뭐 하는 거야? 근데 어쨌든 그게 되면서 이제 역사가 뭐 만들어졌긴 맞죠. 했습니다만은 사실 그렇습니다. 그 키스톤 콤비의 어떤 플레이를 보는 것만큼 또 이게 재미있는 게 별로 없는 것처럼 거기에서 유격수가 정말 궁합이 잘 맞는 이루수와 함께 시너지를 만들어서 내보는 플레이를 보는 것 거기에 또 정점에 김재호가 있었네요. 맞습니다. LG 오지환? 오지환이요? 네. 오 이거 의외인데요. 야. 현재 뛰고 있는 선수 중에 넣을 수밖에 없다. 네. 근데 여기에 저는 이게 제일 먼저 오지환 써놓고 나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왜냐면은 까민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에. 지금까지 온 면면들을 보면 네, 거기다 이제 유격수라서 절대 가져서는 안 되는 별명이에요. 지배 이런 거. 그러니까 이종범이 지배를 했다는 건 정말 이렇게 통치를 한 거죠. 그렇죠. 이건 그 통치를 한 건데 오지환은 들어 먹었다, 날려 먹었다, 또 이렇게 해 먹었다 이걸 네. 한단 말이에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가 많았던 건 분명하지만
그래서 오지환이라는 이미지가 제 마음속에 뭔가 좀 부실한 유격수인데 이게 기록들을 찾아보면은 이게 다 깨진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넉넉히 잡아도 최근 10년간 레전드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했던 건 분명해요. 그 야구를 바꾼 선수들이 있고 네. 그리고 야구를 보는 방식을 바꾼 선수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저는 오지환이 뭐 올타임 베스트 5 안에 드는 유격수라기보다는 네. 오지환 선수가 보여준 어떤 성장의 서사, 아까 말씀하셨듯이 막 실수하고 고개 숙이고 네. 이런 선수가 커리어가 쌓이면서 정말로 이제 팀의 중심을 잡아주는 선수로 성장하는 과정들이 물론 다른 팬들은 좀 덜 느끼실 수 있겠지만 네. LG 팬들은 유격수라는 이 중요한 포지션에서 정말 까까머리 고등학생이 잡기 시작해서 아주 오랜 어려운 길을 겪고 결국은 현재는 최고의 수비를 보여주는 선수로 성장까지의 과정을 보여준 것이 야구를 이렇게 보는 재미가 있구나라는 걸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오지환이 뭐 가지고 있는 별명이 오지배도 있고 워낙에 여러 방면으로 지배를 했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은 사실 뭐 우리가 세금 낸다, 뭐 받고 키운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 세금으로 따진다면 LG 트윈스 팬들은 거의 종합부동산세를 매년 납부를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리고 받고 키운다도 이걸 그냥 땅속에 박아버릴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심정을 가지고 이 선수를 지켜봤는데 그리고 또 더가웃에서 삭발하고 그렇게 삭발을 많이 해 아무튼. 근데 오지환 선수가 참 다행인 것은 이 두상이 이뻐서 삭발을 해도 좀 괜찮았어요. 눈썹도 이쁘고. 그렇죠. 네. 거기서 나는 나비 부르던 오지환의 모습 이런 것들을 거쳐서 2023년에 이 팀의 주장으로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모습까지는 사실 굉장히 많은 스토리와 서사가 들어가 있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진짜. 그게 야구를 보는 재미이고 야구를 보는 낭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전의 유격수들은 다 이제 완성형들을 우리가 대충 봤단 말이에요. 김재박도 그랬고 이종범은 나타나면서부터 완성형이었고 박진만도 사실 그랬고 강정호는 현대 시절에 엉망이었던 유격수 시절을 우리가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때는 경기 중계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강정호가 유격수 수비하는 모습을 실제로 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오지환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들어와서 온갖 저 놈을 2군 보내야 되지 않아? 2군 보내야지 왜 1군에 근데 지금 하긴 1군에 쓸 놈이 없어. 뭐 이 시절부터 우리가 봐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마음속에서 자녀는 50, 60이 돼도 나갈 때 차 조심해라 이런 게 하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어린애인 거예요. 오지환이. 그러니까 우리가 키운 자식인 거죠. 그 오지환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와서 대단한 유망주랍시고 오긴 왔는데 쟤를 안 써야 되는데 안 쓸 수 없는 팀 사정상 어떻게 해가지고 신연봉제 해가지고 연봉은 이빠이 받았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말아먹고 저걸 잘라 말아 이러던 거기다가 국가대표 되는 과정이 얼마나 눈총을 샀어요. 오지환도 병역 문제 때문에 어쨌든 국가대표 승선하기 위해서 뭐 스윙도 바꿔보고 그 과정을 다 겪은 게 우리 머릿속에 입력이 돼 있다 보니까 지금의 오지환 모습이 좀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체 필터링에 의해서 너무 저평가된 선수다. 하지만 누적 서비스 타임이 가장 길었고 그 과정에서 계속 성장해왔고 지금 사실 오지환 선수가 하는 플레이 모습 영상으로 봤을 때 누구에게도 지지 않거든요. 그 레전드 기억 속에 역사 속에 어떤 레전드한테도 뒤지지 않는데 우리가 이거는 좀 마음을 달리해서 오지환을 다시 봐야 한다. 이전의 어린 시절 모습은 우리 기억 속에서 좀 잊어줘야 한다. 유격수 오지환은 어깨를 충분히 나란히 할 만한 혹은 그들보다 뛰어난 점도 있는 그런 유격수다라는 점에서 저는 오지환으로 정했습니다. 저는 사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지환은 못 들어갈 수도 있겠다. 그리고 뭐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오지환이라는 이 선수의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정확한 것이 오지환을 보면은 일단은 우리가 치웠던 기저귀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어릴 때 그거 생각이 나니까 지금도 얘가 어디 밥은 먹고 다니는지 어디 누구한테 맞고 다니는 아는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지환이라는 선수가 유격수로서 쭉 쌓아왔던 기록과 그리고 그가 공헌했던 바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들을 보면 김재박, 이종범, 박진만, 강정호의 것들이 대부분 다 녹아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 각각의 선수만큼 꽉 차 있는 건 없지만 그렇죠. 사각 육각형으로 본다면은 진짜 그런 것들이 대부분 야구도 알고 하고 있고 요새는 그리고 신나서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차분하게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지금 약간 피지컬이 괴물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녹아있는 그런 선수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아마도 이 부분이 이제 이 구독자분들에게 가장 큰 논란이 될 만한
저는 기억나는 장면이 수비를 하다가 잘못 받아서 네. 손톱이 깨져서 피가 나는데 네네네. 중계화면에 막 피 네. 철철 흐르는 게 보이는데 괜찮다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런 장면들도 그랬죠. 기억이 나고 네. 그리고 워낙 이제 어릴 때 입단할 때부터 이제 가까이서 오랫동안 봐왔거든요. 이 선수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좌절하고 어떻게 힘들어하는지를 옆에서 좀 봐와서 그런지 네. 그 스토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러니까 그 유격수 수비, 유격수 공격 이런 걸 떠나서 유격수라는 존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많은 팬들에게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오지환이라는 유격수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자리를 지금은 잡았고 관한 연봉도 이제 받게 됐고 됐습니다만은 여전히 오지환에 대해서 아니야 하는 시선들은 여전히 또 존재하고 있기도 하고 심지어 처음에 오지환을 입단을 시키고 나서 그때 김재박 감독 시절인데 네네. 뭐 우리나라 유격수의 또 대표적인 인물인 김재박 감독은 얘 유격수 아니야. 얘는 유격수 아니야라고 했고 그 오지환을 유지현 코치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그 전에 한번 연경현 코치도 거쳤어요. 거쳤죠. 그리고 오지환 선수를 얘기하면서 함께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오지환의 이제 스승이라고 해서 유지현. 네. 유지현이 또 이게 우리 계보를 하면서 들어갈 수는 없어요.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름 한번 얘기할 정도는 됐나. 그렇죠. 왜 하늘은 유지현을 내고 왜 다시 하늘은 이종범을 냈는가. 주유. 그래서 유지현이 LG 트윈스 우승 전성기에 이제 유격수인데 국가대표 나가면 이루수를 하더라는 거죠. 물론 이종범의 모습을 봤으니까 다 납득을 했지만 유지현이 나름대로 그런 열등감 뭐랄까 그 어떤 자괴감 속에 살지 않았겠어요? 그 자리에서 이제 분석했던 벤치마킹했던 이종범의 모습, 김재박 선배의 모습 또는 김재박이 길러낸 박진만의 모습을 보면서 연구했던 것들이 오지환에게로 주입이 된 것 같다. 네. 저는 오지환 선수 이제 유지현 코치 때 네. 진주 연암 네네. 옛날에 연암 공전이라 그러는데 네. 연암 공대 거기서 훈련하는 이제 마무리 훈련 때 가봤었거든요. 네. 근데 이 드럼통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거를 유지현 코치가 굴리고 오지환이 그걸 점프를 해서 넘어서서 송구를 하는 이 연습을 갖다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뭐 내가 공추 서커스 다니냐고 막 그러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 오지환 선수 그러니까 더블 플레이 할 때 주자가 그때는 거칠게 슬라이딩을 했잖아요. 네네. 요즘에는 이제 그런 뭐 여러 가지 그 충돌 방지를 하는 이제 그렇죠. 그런 또 룰도 생기고 했지만 그때는 그냥 1루 주자는 까고 들어가는 그렇죠. 거죠. 그걸 넘어서서 수비를 해야 되는 이제 그걸 연습을 하는데 네.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유지현 코치가 오지환을 만들기 위해서 네.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던 거죠. 그렇죠. 네. 사실 그때 뭐 정말 유명한 일화들이 많잖아요. 네. 뭐 누가 먼저 쓰러지나 보자 해서 한 명은 치고 한 명은 받고. 저는 이제 그 둘을 광경을 보면서 예전에 또 그 오지환이 3루 주자 있고 유지현이 3루 코치 있는데 제가 뒤에서 이렇게 사진을 딱 찍은 게 하나가 있는데 뭐 초성도 이응 지읒 히읗인데 둘이 이렇게 이게 참 이렇게 역사라는 것이 연결이 되는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유지현이 오지환이라는 제목을 처음 발견했을 때 자기가 갖지 못한 하드웨어와 네. 이 이제 어마어마한 어깨와 네. 이런 얘를 내가 어떻게든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을 것 같고 근데 얘는 나만큼 센스는 좀 없네 뭐 이런 생각도 했었을 것 같고 그렇죠.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LG 트윈스가 그 오지환이라는 선수 하나를 붙들고 정말 수년을 그렇게 숙성을 시켜서 네. 결국 이제 빛을 보고 우승을 하게 됐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또 하필이면 오지환이 주장을 하고 있을 때 그 네. 우승을 하는 걸 보면서 그 LG 트윈스와 MBC 청룡 때부터의 올드 팬들은 정말 만감이 교차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낮은 자리에서 시작했고 또 자기가 최고가 될 수 있다는 상상조차 안 했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 오히려 꾸준히 높은 곳으로 올려놨다. 그래서 지금은 물론 이제 좀 신체적 능력이 이제 꺾인 나이가 돼버렸지만 그 수비의 완성도 면에서 이거는 인정해 줄만 하다. 오지환은 충분히 앞으로 지금의 우리가 이제 현역 선수 중에 하나를 꼭 넣어야 된다. 구색 맞추기 이런 걸 떠나서 다시 40년이 흐른 후에 10명으로 유격수 계보를 짠다라고 해도 저는 유격수의 오지환은 오히려 그의 모습을 안 본 후대 팬들에 의해서는 더 높이 평가되면서 반드시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김문식의 픽은 누굴까요? 야, 이제 이 틀을 깨부수는 피지컬. 미워하고 싶지만 미워할 수 없는 강정호. 이 선수를 꼽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그래도 이제 야구를 보는 밥을 바꾸든가 아니면 야구에서 유격수는 어떤 존재인가를 바꾼 역할을 한 선수가 기준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선수를 빼기는 좀 어려웠어요. 강정호 선수. 이 유격수 계보를 뽑아달라라고 했을 때 기준을 몇 가지를 잡았는데 첫 번째는 오랫동안 유격수로 활약을 해야 된다. 기간이 짧다 하더라도 인상적인 시즌을 보낼 것. 이 기준에서 이제 잡았고요. 그리고 하나를 더 생각을 했던 게 해외 리그에서의 활약. 네.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고 리그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활약은 별로 중요한 변수는 아닐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나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서 메이저리그에 뛴다. 이것도 하나의 기준이 되죠.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치로 선수라든지 노모 선수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 선수의 활약을 평가할 때 메이저리그에서의 활약도 이제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박찬호 선수 이후로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제 미국에 가서 활약한 경우도 많아졌으니까 그래서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더라도 해외 리그에서 활약은 반드시 들어가야 될 거다라는 이제 생각이 네. 들었고요. 그 점에서 강정호 선수를 강정호. 뽑겠습니다. 이종범 선수도 홈런을 많이 치긴 했지만 파워 히터로 혹은 슬러거 이렇게 이제 분류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강정호 선수도 미국 가서 몸이 더 커지긴 했지만은 그런 이제 슬러거 유격수 그러니까 장종훈이란 전례가 네. 있었지만 장종훈 선수는 그 유격수로는 오랫동안 뛰진 않았고요. 네. 수비는 좀 약했고 근데 강정호 선수는 공수 모두에서 이제 대단한 활약을 했고 KBO 리그에서도 골든 글러브를 네 번 이제 탔으니까 KBO에서도 스타였고 메이저 리그에서도 스타였죠. 네. 하지만 이제 좀 불민스러운 네. 사건 때문에 커리어가 좀 길지 않았다는 게 네. 굉장히 아쉽습니다. 본인이 우리나라 야구의 어떤 완벽한 하나의 역사 페이지를 쓸 수 있었던 기회를 스스로 날린 것 같아서 참 아쉽긴 합니다. 강정호가 KBO 리그에서 이제 WRC 그러니까 이제 100을 기준으로 해서 네네. 어느 정도만큼 공개에서 활약을 했는가 여기에서 이제 KBO 리그 통산이 135거든요. 네. 메이저 리그에서는 116입니다. 네. 메이저리그에서 내야수가 116을 친다는 거는 연봉은 한 지금으로 치면 이제 뭐 1,000만 불 기본이고 네. 2,000만 불은 이제 받아야 되는 선수죠. 2010년대 전반기 최고 유격수는 아무래도 강정호 선수. 네. 강정호 선수에 대해서는 또 이게 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 야구 선수들 중에서 가장 뛰어났던 유격수 그리고 한 시대를 상징했던 유격수를 꼽고 있기 때문에 강정호라는 이름을 사실 빼기가 쉽지가 않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운동이라는 것에 피지컬이라는 건 이게 무시할 수가 없죠. 뭐 체급이 나뉘는 경기에선 체급으로 이제 이걸 조정하는데 사실은 강정호도 이제 김재박의 후계자란 말이에요. 2대 후계자예요. 그러니까 현대 유니콘스에서 박진만과 함께 전성기를 이루다가 이제 모기업이 이제 좀 어려워지면서 박진만이 FA로 이제 삼성으로 건너가게 되잖아요. 심정수랑 같이 건너가게 되면서 이제 김재박 감독이 돈만으로 야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광주일고 졸업하고 들어온 강정호를 일약 유격수로 집어넣었는데 숱한 실책을 저지르며 이제 들어갔다가 나중에 이제 히어로즈 뭐 하면서 이제 이렇게 다시 이제 잠수했다가 다시 수면으로 뛰어오른 선수인데 이 선수를 보면은 좀 이렇게 근본 없는 동작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좀 엉성하고 그랬었는데 히어로즈에서 이 피지컬로 모든 거를 극복을 하고 거기다가 이 파괴력 있는 타격으로 막 하더니 메이저리그 가서 그 강속구를 그냥 별 적응기 없이 때려 넘길 줄은 우리가 몰랐었잖아요. 그 전에 이종범도 정말 타격 좋은 선수고 4할을 노려보고 했던 선수지만 그리고 뭐 한때 홈런도 꽤 친 적이 있지만 강정호 선수 같이 이렇게 막 때려 넘기는 그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뭔가 완성된 구도 위에서 그 이상의 재능이나 피지컬이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그거를 넘어선 퍼포먼스를 보여준 선수였다. 그래서 이건 좀 다른 유형 아닌가 하는 점에서 강정호 선수도 계보에 걸을 수는 없겠다. 사실 그렇습니다. 강정호라는 그 유격수의 별명이 이제 평화왕이라는 별명을 가졌는데 아니야 얘가 더 낫다. 안정감에서는 얘가 낫다. 아니야 그래도 얘가 뭐 수비가 어떻고 뭐 공격이 어떻고 그게 아니라 그냥 강정호 끝 이걸 보여줬었고 그리고 많은 야구 팬들이 투수는 메이저리그 진출이 가능할 수 있지만 야수 그것도 내야수 그렇죠. 택도 없는 소리 절대 안 돼. 라고 생각했었던 모든 걸 깨버린 선수가 바로 강정호였죠. 저는 그래서 아무리 강정호가 우리 이 국내 리그에서는 정말 평화왕이고 그리고 정말 유격수보는 고릴라지만 거기 가면 킹콩들이 질비한데 그렇죠. 이게 되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정말 너무나 빠른 기간 안에 이걸 적응을 해내고 3루 갔다 유격 갔다 뭐 이렇게 하면서 사실 그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더라면 정말 오랫동안 메이저리그에서도 이름을 좀 남길 만한
저 정도 선수였던 거야. 이제 이걸 오히려 국내가 아니라 해외 갔을 때 알게 되는 그런 선수였던 것 같아요. 올드보이 중에는 이제 예전의 야구 스타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유격수는 당연히 세기가 가장 중요한 종목이다. 네. 굉장히 섬세한 포지션이고 그 리듬도 중요하고 송구의 정확도도 중요하고 뭐 공을 빼내는 부드러움도 중요한데 강정호는 그게 안 된다라고 했던 분이 네. 강정호의 플레이를 계속 보고 나서 힘으로도 파워로도 유격수가 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바꾸게 됐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진짜 패러다임을 바꿨네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생각을 바꿨더래서 이렇게도 유격수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부족한 세기를 파워로 메워낼 수 있는 거라면 뭐 송구도 그렇고 송구도 이렇게 막 동작 잡아서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막 봐도 던지면 그렇죠. 가니까 네. 그런 방법으로 공도 사실은 파워로 막아놓고 할 수 있는 뭐 부드럽게 다가가서 네. 뭐 아름답게 처리하고 이러지 않고 팍팍팍 가서 막고 세게 던지면 네. 되는 수비를 보여주고 그 파워를 공격에서 훨씬 더 팀의 보탬이 되는 방식으로 만들어주니까 사실 강정호의 플레이를 보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메이저리거들이 경기를 하는 영상을 아주 가끔 우연히 보게 되면 좀 의아했던 것이 왜 쟤네들은 타격 폼이 다 다르고 왜 이렇게 건들거리며 이러고 있는 것이냐. 그리고 준비 자체도 너무 다 제각각이고 수비할 때 보면은 우리가 알기로는 땅땅땅땅 가서 왼발 앞에서 엉덩이를 붙이면서 잡고 가슴으로 모았다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던져야 된다고 배웠는데 저거는 유격수라는 녀석이 저렇게 대충 이렇게 뛰어가다 잡아가지고 대충 이렇게 야 이거 기본이 안 돼 있구만. 웬만하면 백핸드로 잡고 그렇죠. 이 새끼가 막 이렇게 잡고 막 그리고 막 글러브 토스 해버리고 막 이거 기본이 안 돼 있구나 했는데 실제로 강정호 처음 나타났을 때 그런 느낌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봤던 무지막지한 덩치의 약간 중남미 출신 이 선수들 그 하드웨어를 갖고 네. 진짜 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었던 그 기억이 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강정호가 이렇게 있으면은 오밀조밀하게 있던 다른 유격수들이 굉장히 작아 보이고 그리고 얘네들이 되게 뭔가 좀 귀여워 보이는 그런 거를 만들었던 선수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참 그 끝이 좀 안타깝습니다. 잘못했으니까요. 네. 네. 본인이 판 거고 할 거니 뭐라고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야구 팬으로서 그야말로 대형 유격수를 맞아요. 우리가 가졌었는데라는 아쉬움이 좀 있긴 있고. 메이저리그에서 좀 더 뛰었으면 어떤 기록을 남겼을까 궁금했죠. 그러니까요. 네. 진짜 최초로 멀티 포지션이 아닌 진짜 한 포지션 3루면 3루 뭐 유격이면 유격에서 진짜 골드글러브에 도전해 볼 수도 있었던 그런 선수였는데 그렇죠. 참 아쉽죠. 참 많은 분들이 강정호를 넣기를 이걸 넣어야 되는데 어쨌든 자 강정호까지 들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그 전에 이제 야구 팬들 사이에서 일정한 도식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메이저리그, 그 일본 프로리그, 한국 프로리그. 한국 프로리그에서 최상급 선수면 일본에서 뭐 추정급 비빌 수 있고, 일본에서 최상급 레전드 막 이런 급이면 미국 가면 좀 비빌 수 있고 이렇게 이제 했단 말이죠. 그게 이제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1은 3 뭐 이런 이제 공식이었는데 그 기준에 보면 강정호가 미국 가가지고 더구나 영어 못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내야 중심에서 그게 돼? 그 일본의 옛날에 그 포수 조시마 겐지가 메이저리그 그때도 이제 야 포수를 어떻게 동양인이 외국인 말 안 통하는 애가 할 수 있어 이랬던 것처럼 근데 이제 강정호가 오히려 국내에서 뛸 때 보여줬던 거 못지않은 그런 성적을 내면서 이게 이렇게 울렁울렁 이제 시간과 공간이 그냥 굽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한국의 야구 팬들이 미국, 일본, 한국 요거에 대한 어떤 도식화된 이 인식을 깨뜨려 버린 것 같아요. 그 전에 뭐 한국 프로야구는 트리플 A 수준 뭐 그런 기준으로 이제 봤잖아요. 지금도 뭐 리그의 수준을 나누자면 그게 틀리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야 이게 평화왕도 평화왕이지만 이제 마성의 선수다. 이 선수, 정말 그렇죠. 이 선수 앞에서 모든 그 직선들이 곡선으로 변한다. 제가 다 그 선수의 위대한 점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자신은 없지만 하여튼 짱이다 이 선수. 정말 그리고 우리가 내야수 그것도 유격수 그런 포지션에서 그런 피지컬은 사실 그 이전도 이후에도 사실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어마무시한 덩치를 가진 선수가 그리고 뭐 타격할 때도 보면은 굉장히 귀찮다는 듯이 이제 그렇게 타격을 하는데 뭐 지금의 양의지 선수니 뭐 있습니다만 이순철 선수가 있었군요. 귀찮다는 듯은.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야구를 알고 하는 같은 느낌의 김재박이 있었고 야구를 너무 신나서 하고 있는 이종범이 있었고 야구에 대해서 뭔가 좀 침착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의 박진만이 있었다면 귀찮은 것 같은데 무서운 강정호가 있었어요. 야구가 뭐 별거 아닌데 왜들 힘들어해? 라는 식으로 하는.
사실 그 강정호 선수 미국 갈 때 네. 그 허구현 뭐 이런 분들이 레그킥 버려야 된다. 저건 이제 국내에서 친 거고 미국 가면은 강속구를 대응하려면은 이렇게 김태균처럼 노스텝 이렇게 해야 된다. 뭐 why not? 뭐 그런 거죠. 뭐 왜 굳이? 그냥 부드럽게 해버리는데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죠. 역대 아무튼 피지컬로는 가장 축복받은 몸을 타고난 선수. 그렇죠. 재능, 악마의 재능. 예. 정말 참 신이 한꺼번에 다 주지 않는다는 거를 또 그에 말년에서 좀 보긴 했는데 사실은 강정호를 넣고 싶었는데 네. 다 아시다시피 네. 아, 참 아쉽습니다. 여러 아쉽죠. 가지로. 예, 막 그런 안 좋은 일들이 네. 있었고, 뭐 이 이름이 언급되는 걸 자체를 또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네, 테고, 선수로서의 기량, 외적인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퇴출 아닌 퇴출이 된 그런 상황이잖아요. 유격수로서 40 없는 시대를 연 선수예요. 그리고 메이저리그 가서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김하성보다 먼저 그렇죠. 내야수로서 자리 잡고 네. 메이저리그에서도 주전으로 뛰던 선수인데, 사실 누구도 투수가 아니면 메이저리그는 안 된다. 일본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시점에 가서 호련히 그냥 그 160짜리를 빵빵 쳐버리면서 아 이게 가능한 거였구나. 우리나라 선수가 메이저리그 가서 유격이나 삼루를 볼 수가 있는 거였구나. 네. 라는 좀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그런 선수였는데. 그렇죠. 우리는 흔히 이제 메이저리그 간다 그러면 그래도 투수. 그렇죠. 투수죠. 뭐 한국 최고의 투수 정도면 가서 그래도 비벼보지 그렇죠, 않을까. 그렇죠. 사실 뭐 유현진 선수 갈 때도 유현진 뭐 가서 되겠어. 한국에서나 저러지 네. 했는데 이제 가서 하고 뭐 그 이전에 박찬호보다 쭉 투수들은 어떻게 보면 모르겠지만 야수가 가서 거기서 뭐 어떻게 해. 저 메이저리그에 네. 우리 흔히 뭐 잘하면 뭐 메이저리그급 수비다 뭐 이런 그렇죠, 그렇죠. 항상 상투적이지만 그런 표현을 네. 쓰기는 했지만 근데 강정호 선수가 가서 거기서 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국 야구를 평가절하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네. 우리 선수들이 WBC 때 그 메이저리그 구장에서 뛰니까 네. 정말 메이저리그 선수 같았거든요. 그랬었죠. 박진만도 네. 그랬고 김민재도 그랬고 뭐 이용규, 정근우 뭐 이 많은 선수들이 뛰는 그 모습을 보고 야 우리 선수들 저렇게 예쁜 구장에서 멋진 구장에서 뛰면 메이저리그 선수 같구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메이저리그 진출하면 장기간 162게임을 하면 뭐 실력이 이제 들통이 나겠지.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가 이 그런 부분들을 좀 평가절하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강정호라는 이 특출난 재능이 갔기 때문에 그런 퍼포먼스가 나왔겠지만 그 가능성을 어떻게 보면 열어줬다. 네. 뭐 그 부분에서는 이 한국 야구사적으로도 또 뭐 인정해야 될 부분은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우리 이재욱 기자님이 꼽으신 유격수 네. 어느 선수에게 갈까요? 저는 김하성. 강정호 선수 다음으로 기어로즈 구단의 유격수를 맡은 선수가 김하성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다시 또 메이저리그로 그렇죠. 가요. 그리고 네. 김하성 선수를 저는 5번째로 꼽습니다. 우리가 이제 메이저리그의 어떤 수비 하이라이트 장면들을 보면 제일 놀라는 거는 어떻게 저기서 공을 던져서 저게 일루까지 날아갈까. 네네. 그리고 그 궤도가 왜 일직선일까. 뭐 이런 네. 것들에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는데 강정호가 저도 하고 있어요라고 이제 보여줬던 선수인데 그렇죠. 사실 마지막으로 꼽아주신 김하성 같은 경우에도 못지 않구나. 이 네. 선수도 못지 않은데 심지어 이 선수는 2루 갔다 3루 갔다 6루 갔다 다 하는구나. 그러니까. 라는 걸 보여줬던 선수입니다. 한국 야구 역사상 최초로 그렇습니다. 메이저리그 골드글러브를 받은 선수예요. 자, 이거는 내야수로 성공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물론 유틸이긴 합니다만 어. 거기에 그 동판에 자기 이름을 새겨넣은 선수거든요. 그럼요. 야구 역사에 이름을 새겼어요. 그것도 야수 최초로. 맞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싶었던 것이 실제로 이 김하성 선수에 의해서 일어났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애리조나 스프링 캠프에 취재라고 하고 놀러 갔습니다만 거기에 있는 몰 안에 그 이제 야구 용품들 파는 네. 샵 앞에 갔는데 직전 연도 골드글러브 동판이 거기 딱 전시되어 있는데 앞에서 발을 못 대겠더라고요. 네. 이게 현실일까? 네. 그래가지고 사진도 찍고 어. 또 영상도 찍어보고 이게 말이 되나 싶었는데 그 경험을 우리에게 준 선수죠. 김하성. 김하성 선수도 사실은 입단 처음 때는 히어로즈 당시에는 좀 거칠었던 선수죠. 그렇죠. 네. 수비할 때 좀 오지배와 좀 약간 좀 흡사한 네, 그런 네. 좀 느낌도 있었고 네.
그리고 뭐 삐쩍 말라가지고 뭐 저 선수가 뭐 얼마나 할까 뭐 그런 또 이 물음표도 달리기도 했고 네. 강정호 선수가 이제 시상식 각종 연말 시상식을 봤잖아요. 네. 언론사 시상식, 골든글러브 시상식. 김하성 선수가 항상 꽃도리로 꾀재재한 모습으로 네, 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꽃비리 그렇죠. 이게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한 저 그런 모습으로 해서 꽃다발 막 전달해주고 이제 쭈뼛쭈뼛 하던 이제 그 선수였거든요. 근데 히어로즈가 그때 당시에 정책을 상당히 잘 쓴 게 김하성 선수도 그렇고 이제 선수들이 어릴 때 네. 입단하고 나서 그 꽃도리를 아무나 시킨 게 아니에요. 너 저 자리에 가서 보고 네. 꽃 전달하고 너도 저 선수가 될 수 있어. 강정호 선배 주고 나서 네가 저 자리에 쓴다고 생각을 하라고 나중에. 그걸 선수에게 심어준 거죠. 네. 그리고 진짜 나도 하고 싶네. 그런 뭐 어떻게 목표의식 네. 그런 것들을 심어주면서 김하성 선수도 나도 골든글러브 유격수 될 거야. 최고 유격수 될 거야. 그게 이제 마음속에 심어진 거죠. 그리고 하다 보니까 또 되잖아요. 네. 가까이 롤모델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치고 올라가는 네. 상황이 됐고 뭐 사실 김하성 선수가 메이저리그 진출할 거라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정말 저는 김하성 그 이후에 지금 김혜성까지 쭈르륵 사실 어찌 보면은 히어로즈의 또 메이저리거 계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국 야구를 좀 평가절하한다. 그게 유현진 갈 때만 하더라도 유현진 되겠어 했는데 됐어요. 네. 근데 강정호 한다니까 강정호가 되겠어 했는데 강정호가 되는 거야. 근데 김하성 안 하니까 에이 그래도 아무리 그랬지 김하성이가 어떻게 그렇게 했는데 김하성이 되는 거야. 골드글러브를 사버립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주전이 되는 네. 정도가 아니라 정말 뭐 최고의 수비수로서 네. 퍼포먼스를 보였는데 물론 유틸리티 플레이어로 뭐 여러 포지션을 옮겨 다녔지만 전체 한국 야구사를 통틀어 놓고 네. 봤을 때 유격수 누구 뽑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좀 많은 야구인들이 지금 이제 김하성이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뭐 저는 이제 김하성 선수가 한국 야구사에서 뭐 7년을 하고 갔지만 네. 메이저리그 활약상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미래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좀 계보에 넣고 싶은 선수다.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요. 네. 네. 한국을 넘어서 이제 동아시아 야구 전체, 그러니까 일본과 대만, 뭐 네. 중국은 하니까 약하지만 통틀어서도 정말 기념비적인 활약을 했던 선수예요. 일본 프로야구에서 우리가 늘 갖고 있는 관념이 수비는 일본 선수가 잘한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일본 프로야구는 옛날 무라카미 이런 분도 계시지만은 역시 노모 히데오가 메이저리그 가면서 이제 문을 열었죠. 네. 처음에는 투수로 했다가 근데 이제 노무가 처음에 간 이후로 그런 관념이 있었어요. 타자는 안 될 거야. 아무래도 동양 선수들은 체구도 작고 그 다음에 여기는 162경기를 치르고 이동 거리도 엄청나게 이제 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치로 선수가 잘했죠. 그런데 이치로는 워낙에 천재이긴 한데 똑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파워히트는 안 될 거야 네. 이랬거든요. 그런데 마스이 선수가 이제 했고 그리고 포수는 안 될 거야. 네. 근데 포수는 워낙에 좀 독특한 포지션이긴 합니다만 조지마 겐지 선수가 포수로 했었어요. 네. 외야수 같은 경우 우리 주신수 선수가 이제 맹활약을 했고 그런데 좋은 수비수는 안 될 거다라는 관념이 있었거든요. 내야수의 자질 중에는 발도 빨라야 되고 어깨도 강해야 되고 민첩성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중남미 선수에 비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봤고요. 네. 일본에서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수비 잘한다라고 한 선수가 물론 이제 메이저리그 가야 되니까 공격도 이제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는 거죠. 들이가서 많이 실패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선수가 마스이 가조 선수거든요. 큰 마스이, 작은 마스이라고 그랬죠. 히데키 선수랑 같이 뭐 둘 다 제1교포 아니냐라는 이제 설이 있긴 한데 마스이 가조 선수가 그때 처음에 아마 뉴욕 매치 같은 걸로 기억하는데 수비에서 혹평을 받았습니다. 네. 물론 나중에 2루수로 옮기면서 조금 안정적인 플레이를 하긴 했지만 그리고 이제 수비 전문 선수가 조금 이제 2루수로서 이제 좋은 활약을 하겠지만 수비 코치인 유격수 포지션에서 아시아 선수가 잘한다? 네. 이건 상상 못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김하성 선수가 그래냈죠. 저도 그게 참 신기했던 게 일본의 어떤 교과서적인 수비, 그 기본을 가진 그 수비들이 메이저리그에 가서 정말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버리고 이건 안 돼라는 평가를 딱 받았을 때 그 충격은 마치 저도 이제 이종범 유격수 불가 판정을 받았을 때만큼의 큰 충격이었었는데 더 큰 충격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하성이라는 이 선수가 가서 그거를 되는데요? 라고 바로 증명을 해버린 것이죠. 강정호 꼽으면서 이제 참 안타깝게도 탈락
제 네네네. 기준에서 탈락하는 건 이제 김하성. 아, 이 선수가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메이저리그가 성공하면 그렇죠. 뭐 서울대 나오면 뭐 합니까? 하버드 나오면 이게 다 진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대처에 가서 성공하면 이제 레벨이 올라가는 건데 김하성 선수는 충분히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메이저리그에서. 그래서 빠질 레벨은 아닌데 야, 희한하게 강정호하고 겹친단 말이죠. 네. 그 경로, 걸어온 경로도 그렇고 보여준 퍼포먼스도 그런데 물론 이제 강정호가 제발에 걸려 넘어지면서 물론 이제 그 경기 중 부상당한 것도 있었고 네. 자기가 이제 잘못한 것도 있고 김하성 선수가 더 성실하게 더 좋은 선수, 더 긴 그 서비스 타임을 가져가면서 더 좋은 선수인 건 맞는데, 야, 그래도 강정호가 더 강렬한 걸 어떻게 해요? 그 비슷한 시기에 강정호도 넣고 김하성까지 넣긴 그래서 강정호 괄호 열고 플러스 김하성 뭐 이런 수밖에 없지 않냐. 메이저리그에서 골든글러브를 받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뺀다? 선수 5명 뽑는데 네. 뺀다? 야, 이거는 한국 대중음악사를 하면서 BTS 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좀 그렇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종범? 이종범이죠. 이종범 선수. 이종범을 꼽아봐야 되겠죠. 사실 이종범에 대해서는 누구도 뭐 이론의 여지가 없죠. 그동안 없었던 야구를 해버렸으니까 김재박 시대 이전의 야구와 김재박 시대의 야구가 이제 달라졌듯이 이종범이 나타나기 전에 유격수 야구와 이종범의 또 야구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유격수로서의 수비, 강한 어깨, 폭발력, 스피드 누구도 잡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 빠른 발로 잡아서 강한 어깨로 1루까지 송구를 해서 잡아내는 이종범의 등장에는 우리가 깜짝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고 정말 충격이었죠. 또 거기에 이종범은 분명히 수비를 하고 있는데도 네. 공격수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죠. 위압감이 정말 대단했던. 그때는 이종범은 정말 모든 팀의 공공의 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진짜 원조 악마 네. 뭐 이런 느낌을 좀 줬던 선수고. 이래서 딩동댕 하면 그냥 선두타자 홈런이었잖아요. 그리고 계속 돌고 있습니다 벌써. 가장 큰 임팩트는 유격수가 이렇게 화려한 포지션이구나. 그렇죠. 라는 걸 보여준. 그때는 흙바닥이었잖아요. 그렇죠. 먼지가 이렇게 날아가면서 네. 슬라이딩을 하고 공을 던지는 장면들을 보면 와 역시 유격수가 가장 뽕빨라는 포지션이구나. 맞습니다. 이런 거를 잘 보여준. 진짜 수비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수비 범위가 아니었구나. 사실은 더 큰 범위를 커버할 수 있는 거였구나라는 그렇죠. 걸 좀 가르쳐 줬고. 공격 주루 뭐 어디 하나 빠질 건 네. 없겠지만 유격수 수비만 보더라도 이종범 선수는 그래 유격수는 이렇게 화려한 포지션이야 라는 그렇죠. 거를 그냥 정말 눈과 가슴에 새겨준 선수잖아요. 이종범 하면 정말 짐승 한 마리가 그라운드에 난입해서 휘젓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그것이 타격도 그렇고 수비도 그렇고 주루도 그렇고 뭔가 그 이전까지 알고 있었던 경기의 패러다임과는 완전 다른 경기를 혼자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저런 선수가 없었죠. 그리고 선수 한 명이 얼마만큼 팀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가. 네. 그냥 막연하게도 이렇게 느끼는데 숫자적으로도 증명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요즘은 WAR 네. 같은 수치가 또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시즌을 보면 압도적이에요. 이종범은 수비도 잘했지. 타격도 좋지. 도루도 엄청나게 했지. 그 센세이션은 비견할 만한 선수가 없죠. 지금도 그러니까 스태티즈 기준으로 WAR 야수 1위가 이종범일 겁니다. 그리고 1위에서 5위까지 아마 4자리를 이종범 선수가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독보적인 활약을 했죠. 이종범 선수는 그래서 뭐 역대 최고 유격수로 보기에도 이제 딱히 무리가 없는데 다만 아쉬운 거는 유격수로 많이 안 뛰었거든요. 근데 돌이켜보면 한 명의 선수가 한 경기를 지배한다라는 게 투수에겐 사실 좀 그런 경기가 있을 수 있죠. 최동원 선수가 경기를 지배했던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는데 야수 한 명이 한 경기를 한 시즌을 지배할 수 있을까? 이거를 보여준 거는 이종범이 최초였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김재박 선수도 그런 거에 가까운 걸 보여주긴 했지만 이종범만큼 경기를 막 쥐고 흔드는 그런 에너지 넘치는 모습 이거는 좀 대단했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김재박 선수가 보여주지 못했던 어떤 플러스 알파가 여긴 확실히 있었다. 그런 점에서 이종범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이종범 선수가 원래 왼손잡이인데 글러브가 요 왼손잡이용이 없어서 그냥 끼고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동네에 누가 왼손잡이 글로브가 있었으면 유격수 이종범은 우리는 못 보는 거였었잖아요. 그렇죠. 외야수 이종범. 그렇죠. 외야 이종범. 혹은 좌투수? 좌투수 그럴 가능성도 있네요. 네. 와, 그래서 그 방망이도 너무 아깝다. 진짜. 어쨌거나 유격수라는 것의 어떤 패러다임, 정의를 바꿔준 선수. 네. 그리고 역시 야구는 이종범이라는 말을 그렇죠. 예, 그 문장이 성립되게 만들어준 선수이고. 이종범을 보면서 우리가 처음으로 짐승이 한 마리 왔구나. 이게 뭘까 도대체.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야. 이종범에 대해서는. 1번 타자로 나와서 경기 개시음이 끝나기 전에 홈런 치고 들어오고 있고 도루를 그냥 나가면 3루까지 무조건 가고 그게 귀찮았는지 2루타 치고 그게 귀찮아서 그냥 홈런 쳐버리고 거기에다 그 수비 범위는 역대 가장 넓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수비의 범위와 그 또 어깨를 약간 과시하는 듯한 그 플레이들 그런 것들을 볼 때 저는 이종범 이 사람은 그냥 본인이 다 가지고 태어난 운동 능력이 좀 미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이종범의 진짜 매력은 이 선수가 신인 때나 2년차 때에 갑자기 툭 튀어나온 선수가 그라운드를 막 헤집고 다닐 때에 그 신선하고 막 짜릿한 느낌. 많은 사람들이 김재박 선수를 알게 된 건 프로에 들어온 이후니까 상당히 원숙한 김재박을 본 거란 말이에요. 물론 저는 이제 이종범 선수가 대학생 때 뛰는 거를 볼 수 있었는데 네. 고려대와 건국대가 춘계연맹전인가 결승전 붙었는데 고려대 선발 투수 이상훈을 상대로 초구 홈런을 날리는 이상훈 선수가 보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죠. 기억하시겠죠? 그렇죠. 저는 이제 대학생 때 이종범을 본 적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야구 팬들은 그 이름은 들어봤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플레이하는 모습은 프로에 네. 들어와서 봤는데 야 이거는 당혹스러움. 뭔가 놀라움이나 대견함 뭐 이런 걸 넘어서 당혹스러움을 안겨준 선수였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이종범이 나오면 그냥 겁이 났어요. 패대 팬들은 항상 또 기대감에 가득 찼고 뭐 그렇게 했겠지만 어떤 퍼포먼스를 펼칠지 모르고 또 주자로 나갔을 때는 또 한 시즌 84도루를 했잖아요. 그리고 유격수 수비로서도 정말 저런 이 스피드와 어깨를 가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활약을 펼쳤는데 다만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거는 이 유격수로서 일본 진출 전까지 5년간만 활약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 4, 5, 6, 7 네. 5년의 활약을 했던 선수가 이 유격수 계보를 이제 이게 논쟁을 해야 되고 또 이종범이 그 이후에는 외야수로 활약한 그렇죠. 시간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외야수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는 제 기억에는 이종범은 유격수다. 네. 그리고 그 임팩트는 5년간의 임팩트는 다른 선수의 한 20년의 임팩트를 능가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어쨌든 그때 93년부터 97년까지 5년에 그걸로 그냥 저는 뭐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좀 아쉬운 게 우리나라 야구 기록에서 그 이종범이 유격수를 몇 경기를 뛰었냐 이게 이제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네. 제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는 KBO의 야구 기록 대백과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찾아봤었는데 549경기가 유격수로 뛴 네, 경기였거든요. 549경. 다시 2001년도 기아로 와서는 유격수로는 3경기밖에 안 뛰었어요. 복귀 시즌에는 3루수를 좀 많이 뛰었고 네. 그다음부터는 주로 외야수로 뛰었죠. 이게 계보가 아니라 역대 최고 유격수다라고 하면 딱 하나 이 부분이 이제 걸립니다. 네. 유격수로 많이 뛰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죠. 어찌 보면 그때 당시 해태 타이거즈의 건빨 유니폼에 대한 기억을 자기 본인의 눈으로 아날로그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김도영이란 이 슈퍼스타가 유격수를 봤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데에는 아마 당시 이종범에 대한 그렇죠, 그렇죠. 그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뭐 일부의 이유는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이종범 선수가 얼마나 이제 경기에 대한 지배력, 에너지가 넘쳤냐면은 해태 타이거즈라는 팀은 여긴 서로 자기가 빛나려고 막 난리를 치는 그 선수 정말 기라성 같은 팀이었거든요. 김봉현, 뭐 김성한 뭐 이런 선수들이 지금 이제 그분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김준환 선수가 87년에 한국 시리즈 MVP가 됐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 타율이 일할 때였을 거예요. 정규 시즌에. 그때 사모님이 편찮으셔가지고 병실에서 병간하면서 병실에서 야구장 출근하고 이럴 상황이어서 성적이 나올 수가 없었는데 한국 시리즈 딱 와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야 내가 올해 이룬 게 하나도 없고 한국 시리즈 MVP라도 하나 먹어야 쓰겠다 해가지고 이제 달려들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이 암만 우승을 해도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하면 너무 이렇게 우울해지고 이런 사람들인데 그 팀에서 그걸 뚫고 나와서 경기 하나를 이렇게 쥐고 흔드는구나. 3점 차로 지던 경기 9회 말 투아웃에 이종범이
말로 홈런 쳐가지고 끝낸 경기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대단한 김응용 감독님도 야 이런 경기도 있다니 뭐 이러는 그러니까 김응용 감독도 질려버릴 정도로 경기를 이렇게 쥐고 흔드는 선수였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은 어지간해선 튀기 힘든 팀에서 튀어오른 정도의 발기. 이 선수가 한국 프로야구 40몇 년을 통틀어봐도 야수 중에서 이 정도로 경기를 지배했던 에너지 넘치는 선수는 이종범 말고는 김도영도 아직 부족하다. 아직 부족하다. 그때 생각해 보면 물론 그때는 이제 기자를 할 때는 아니었지만 아침에 방위로 출근을 했다가 그렇죠. 퇴근하고 얼른 와서 네. 거의 몸풀 시간도 없이 들어와서 이런 말 선타자로 나와서 빵 치고 돌아오는. 참 그때 보면은 시대가 참 재밌었던 것이 방위가 그 동네에서는 뛸 수 있다라는 걸 줬다는 것도 가끔 휴가 줘서 그러니까 원정도 갔어요. 지금 이게 엄밀히 법적으로 따지면 사실 원래 다 안 되는 거지만 그때는 이것이 통용됐던 시대. 그리고 그 시대를 뛰면서 유격수란 무엇인가의 패러다임을 새로 제시한 선수. 그때 당시에 가을 야구만 되면은 결국엔 또 이종범한테 당하고 모든 그렇죠. 팀들이 이종범한테 당하는 겁니다. 선동열의 사실은 해태였잖아요. 그렇죠. 선동열 선수가 95년을 끝으로 이제 일본 진출을 하니까 이제 선동열이 없으니까 이제 해태 시대 끝났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이종범이 이제 이강철, 이종범 뭐 이런 선수들이 끌고 가서 96, 97년 우승을 해버렸으니까 네. 선동열 없이도 우승을 했다. 그건 누구 때문에 했느냐? 이종범 때문에 한 거죠. 그리고 드디어 또 이종범마저도 없어졌는데 네. 여전히 해태 타이거즈는 호령을 하고 있으니 그러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이순철 해설위원 아드님 이성곤 네네. 결혼식에 제가 네. 이제 또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 전설의 타이거즈라는 이 화환이 와 있는데 그걸 보자마자 무서운 겁니다. 진짜. 그때 기억이 막 나면서 와 했는데 보니까 그때 당시에 장채근 선수부터 해서 뭐 김종 뭐 이렇게 막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어이구, 야, 그래서 제가 진짜, 이 위압감은 아직도 다 머리가 살게 새셨는데도 대단하구나 했는데 그 엄청난 자리를 이종범이라는 선수가 딱 등장하니까 정리가 되더라고요. 네. 이게 슈퍼스타구나. 네. 그 수많은 스타들 중에서도 우뚝 솟아있는 슈퍼스타가 이런 존재감이구나라고 좀 네. 느꼈고 우리가 유격수는 누구? 라고 네. 하지 않고 야구는 누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선수였다라는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정말 아쉬웠던 건 일본 진출 후에 이제 그 부상 이후로 네. 이제 송구라든가 여기서는 좀 어려움을 좀 겪게 됐고 그게 아니었더라면은 조금 더 오랫동안 유격수로서 우리가 이종범의 활약을 볼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일본에 갔는데 또 일본 야구 스타일은 또 달라서 네. 이종범 선수의 유격수 수비에 대해서 저 유격수 안 된다는 이런 판단을 또 내렸었거든요. 그때는 왜냐하면 이제 송구가 워낙 강한데 송구 일루수 쪽으로 공이 이제 올 때 예쁘게 그냥 직선으로 와야 송구가 좋은데 그 막 휘날리면서 날라오니까 어떻게 보면 변화구 지저분한 변화구처럼 막 들어오잖아요. 볼끝이 그렇죠. 무브먼트가 굉장히 좋은 막 그런 공이 막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나중에는 부상도 있었고 여러 이유로 이제 외야수로 돌게 됐는데 이종범 선수가 수비수로서의 가치는 일단 빠른 발과 그리고 강한 어깨였거든요. 근데 일본에서는 유격수 수비가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어요. 네. 시즌 초반에 벌써 그 실책을 10개 넘게 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일본 야구에서 보는 어떤 유격수의 기준과는 좀 차이가 있었죠. 이종범의 수비가. 그래서 아마 첫 해에 부상이 없었더라도 외야수로 전향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어떤 기량만을 탓하기도 어려운 것이 그때 우리나라 그라운드 상태는 매우 안 좋았거든요. 맞습니다. 일본에 갔는데 이종범 선수 뛰었을 때는 나고야 돔을 썼을 거예요. 네. 인조잔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타구가 빨라요. 인조잔디니까 빠른 것도 있지만은 일본 야구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야구보다 타구가 빨랐거든요. 네. 이승엽 선수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한국 야구, 일본 야구 가장 큰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타구가 빠르다. 타구 속도가. 아무래도 이제 어떤 리그 간 수준을 따질 때 가장 좋은 지표 중에 하나는 그 볼의 스피드거든요. 네. 투수라면 이제 투구, 패스볼 얼마나 빨리 던지는가, 그리고 타구라면 타구가 얼마나 빠른가. 네. 아무래도 타격이 빠르게 공을 때릴수록 그 타구가 안타가 될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장타가 날 확률도 높아지고 그런 타구와 투구의 속도가 빠르면 이제 상위 리그라고 하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일본 야구가 우리보다 수준이 높았으니까 그 타구에 좀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 싶고 네. 물론 시간이 더 있었다면은 적응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네. 그 기회 자체를 잃어버렸던 게 좀 아쉽습니다, 사실. 뭐 이종범 선수가 남긴 업적 중에 뭐 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업적이 또 하나 있다고 네, 생각해요. 그게 하나가 이정우라고 생각해요.
아들 하나밖에 안 낳은 이종범이지만 그 하나가 정말 위대한 또 선수가 됐으니까. 만약에 그 이정우라는 그 어린 학생이 야구를 시작할 때 이 네. 선수가 나중에 아버지를 뛰어넘을 수 있다 없다에 내기를 걸어봐라 네. 라고 했을 때 뛰어넘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다면 얼마나 구박을 받았을까 그러니까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저도 이정우 선수 어릴 때 무등 네네네. 야구장에 이렇게 아빠 따라 와서 그 초등학교 때 이럴 때 봤었거든요. 네. 애가 막 힘도 없어 보이고 삐쩍 말라가지고 이런데 그 광주구장에 이렇게 만나고 하면 약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구인 2세 슈퍼스타 2세들이 항상 아빠 때문에 빛을 못 보고 또 스트레스 때문에 성장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친구도 아빠 나중에 이름 때문에 참 힘들어지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상의 선수가 돼서 메이저리그에 저렇게 아빠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그런 선수가 돼버린 거죠. 사실은 아들이 야구한다는 얘기를 이제 이정우 이제 초등학생 때부터 이제 얘기는 들었는데 김성환 감독님한테 얘기 그 당시에 들어보면은 이종범 아들 야구한다면서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아, 그놈 제비보다 나서 뭐 이러시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래? 그때부터 기대를 갖고 봤는데 그때 제가 들으면서 든 생각은 야, 쟤도 참 운이 없다. 아버지가 애지간해야 길을 펴지. 지가 암만 뭐를 해도 아버지를 넘을 수가 없는데 야구 선수로서 너무 큰 벽을 안고 태어났다 생각했는데 그걸 넘어버릴 줄은 몰랐죠. 넘어서 이제 메이저리그에 가서도 막 시끌벅적하게 할 줄은 몰랐는데 그래도 사실 이종범의 야구를 봤던 분들이라면 다 떠나서 이종범의 그 존재감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그리고 사실 이정우 선수는 좀 영리하게 하는 게 한국에서 뛸 때 그 정도로 다리 빠른 선수인지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가더니 정말 몸을 바쳐 뛰잖아요. 도루를 그렇게 잘하는 선수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이거는 애초부터 메이저리그 진출을 염두에 두고 보여줄 수 있는 건 보여주고 몸 관리할 건 관리하고 이렇게 했다는 건데 물론 이종범 선수의 조언을 받아서 그게 가능했던 걸 수 있는데 이종범 선수는 그런 거 아니죠. 사실 뭐 내일을 보지 않고 내일 생각 안 하고 오늘 다 불태워버리는 선수였기 때문에 팬들에게 주는 짜릿함만큼은 아버지가 여전히 두어수 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정우라는 선수가 생산해내는 뉴스나 벌고 있는 돈이나 네. 이런 영향력을 봤을 때 저는 이종범 선수가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다. 네. 자기도 어렸을 때 갔으면 충분히 저렇게 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사실 지금도 저는 보면 운동 능력만큼은 네. 이종범이 훨씬 위다. 저는 네.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시대 같았으면 이종범 선수가 일본 진출할 게 아니라 메이저리그 진출했었으면 어땠을까. 거기서 만약에 이종범 선수 활약을 했으면 오히려 더 크게 더 성장했을 선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김하성 선수가 네. 메이저리그로 가서 그렇게 활약을 하고 일본 선수는 아무도 내야수가 성공을 못했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한국 선수가 하는 걸 보면 이종범 선수가 진짜 일본 대신 미국 갔으면 어땠을까. 네. 사실 저는 그런 상상을 많이 해요. 맞는 말씀이신 게 요 근래는 조금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일본 야구가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었고 네, 네. 또 일본 야구는 감독이 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선수들은 그의 아들들일 뿐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감독이 세팅해 놓은 모든 것들을 선수들은 충실히 수행한다. 네.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이종범처럼 뭐 김웅용 감독님이 네 마음대로 놀아봐라. 그렇죠. 너 1번 타자에 너는 한 번이라도 더 나와야 되니까. 네. 뭐 이렇게 마음대로 놀던 선수가 그런 약간 정형화된 일본이 아니라 미국에 가서 진짜 그 남미 선수들이나 또 미국 선수들이랑 그렇죠. 경쟁을 했다면은 더 신나지 않았었을까.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일본에서는 이종우 선수가 유격수 틀에서 벗어나는 수비를 한다는 그런 지적을 또 네. 받기도 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정형화된 일본의 유격수 마스이 가조, 네. 니시오카 스요시 최고의 이 유격수들이 메이저리그 가서 다 실패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서는 이런 수비 안 된다. 그런데 김하성 선수의 수비가 되고 그런 걸 보면 이종범의 수비가 오히려 미국에서 더 빛을 발할 수 그렇죠. 있겠죠. 네. 그러니까 뭔가 교과서적인 게 아니라 좀 야수성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저돌적이고 와일드하고 빠른 메이저리 선수 얼마나 빨라요. 그러니까요. 뭐 그런 선수들을 네. 상대를 또 해야 되니까. 우리 세대가 어렸을 때는 유격수 특히 내야수라면은 자 잔발로 가서 엉덩이를 낮추고 잡을 몸 중심에서 네. 항상 받고. 몸 중에서 잡고 그다음에 모았다가 다시 뭐 이걸 만들고 던져야 되는데 근데 지금 메이저리그 선수들 보면 다 뛰어가면서 잡고 그냥 대충 던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빨리 죽일 수 있다. 김하성 선수가 처음에 갔을 때 왜 그렇게 수비하냐고. 가서 부딪히면서 잡으라고. 네. 이걸 연습을 했잖아요. 항상 앉듯이 모시듯이 잡아야 되는 그 유격수 수비가 가서 부딪히면서 잡아야 빨리 송구를 할 수 네. 있다는 그런 완전 틀이 바뀐 거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일본하고는 좀 다른 그런 면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이종범까지 왔습니다. 자, 네. 이제 그런데 여기 다음에 너무 논쟁거리가 많죠.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야 될 상황들이 생기는데요. 그러니까. 네. 자, 어떻게 가야 될까요, 그 다음을? 그 미안한 분을 떠올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국가대표 감독. 정말 이분은 네. 자기 앞 세대는 김재박이 있었고 활개를 좀 펴려고 했더니 동시대는 이종범이 있고 이종범이 일본에 가서야 드디어 이제 골든글러브의 명함도 한번 꺼내보고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바로 유지현이라는 그렇죠. 분입니다. 유지현 선수는 보면 야구가 재밌었어요. 네. 뭐 예쁘게 하고 나가면 도루하고 그리고 또 필요할 때 안타 치고 네. 정말 끈질기게 방망이 막 짧게 짜고 네. 근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이종범이라는 선수가 없었으면 유격수 계보에 이 선수가 들어갔을 거예요. 맞습니다. 유중일 다음에는 네. 유지현이다. 그 정도로 빠른 발에 공을 빼서 던지는 그 동작은 네. 사실 타의 추종을 불허했잖아요. 그때 1994년에 1차 지명을 할 때 네. 오비 베어스는 유택현, 네. LG 트윈스는 유지현을 찍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지현 선수가 대학교 때 좀 팔꿈치가 좀 안 좋고 막 이런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오비 같은 경우는 왼손도 필요했고 그때는 왼손 스트레스가 굉장히 네. 많았던 오비였잖아요. 강속구를 던지는 파이어볼로 나타나니까 이제 유택현 선수를 선택을 했는데 LG도 사실은 유택현 이야기가 많이 나왔대요. 네. 이광 감독님 돌아가시기 전에 제주도에 가서 네. 옛날 이야기들 뭐 좀 듣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광환 감독께서 유지현을 찍자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아마추어 야구를 막 스카우트들만큼 보지는 못했잖아요. 네, 네. 근데 충암고 3학년 다닐 때 국가대표에 이미 뽑혔던 선수고 성인 대표에 뽑혔던 선수고 대학에서 계속 국가대표를 했던 선수고 이종범이 사실은 유격수고 유지현이 이루수로 갔거든요.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 유지현은 좀 불운했던 케이스죠. 네. 이종범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대표 가서도 항상 이루수로서 키스톤 콤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동대문에 가서 한번 봤대요. 근데 네. 공을 받아서 빼는 동작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더라. 어깨가 이종범보다는 못하지만 저런 수비수는 우리가 뽑아야 된다. 네. 그렇게 해서 이광 감독이 뽑자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유지현 하면은 그 신인 3인방의 또 네. 수장으로서 그렇죠. 항상 1번 타자 나와가지고 어차피 초구 안 칠 거면서 아깝다고 막 어차피 안 칠 거 다 아는데 공 밑에까지 들어갈 네. 때까지 보잖아요. 보면서 아깝다고 하고 그 또 꾀돌이라는 별명답게 그렇죠, 정말 그렇죠. 여러 가지 플레이도 보면 참 잔망스러운데 잘도 하고 이런 느낌이었고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종범의 어깨가 사실 너무 규격 이외로 네. 너무 좋아서 그렇지 본인의 어떤 어깨가 살짝 이럴 수 있다는 부분은 잔발과 여러 가지 스텝들로 다 또 커버를 했던 그런 선수인데 왜 하늘은 유지현을 낳고 또 이종범을 낳아서 아 참 네. 억울하기도 할 만한 분인데 이분이 이 5명의 계보에도 또 안타깝게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넣고 싶은데 네. 동시대에 또 이종범이라는 선수가 있었고 네. 이종범 선수가 97년 이제 일본 진출을 하고 나서 98년, 99년 유격수 마침내 이제 골든글러브 네. 받게 된 거죠. 이종범 선수가 이제 빠져나가고 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좋은 기억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보에 5명만 넣기에는 네. 조금 아쉬워. 한 10명을 넣는다면 당연히 네, 들어가겠는데. 당연합니다. 아쉽고 죄송합니다. 자, 저도 저 사실은 제 이제 동갑이기도 하고 네네. 굉장히 좀 가깝게 지낸 사이이긴 하지만 그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널리즘입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유지현 선수가 아쉽게 이 5명의 계보에서는 탈락을 했는데 박진만. 이 박진만 박진만. 국민 유격수가 가야 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삼성 감독이시지만 박진만 선수의 기록을 또 보고 있으면 아니 왜 이 선수가 네. 유지현마저도 쫓아내고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야? 물음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기록만 보면. 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선수들 이 위대한 선수들 사이에서도 마지막 9회 말 대수비 누구 쓸래? 네. 라고 하면 다들 그러면 박진만 아닐까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죠. 진짜 역대 가장 완벽한 수비수였다라고 네. 볼 수도 있겠죠. 이제 이종범이 일본 진출하고 또 유지현이 이제 그 계복을 이어받아서 98년, 99년 골든글러브를 받고 있는데 느닷없이 그걸 이제 가로치기 시작을 해서 골든글러브를 받기 시작한 선수 2000년, 2001년 하면서 이제 박진만 선수가 나타나게 된 거죠. 네. 그리고 현대의 왕조의 중심축이 되는 선수 박진만 선수라는 선수 이 선수가 유격수로 자리를 찾고 있으면서 물론 뭐 초호화 라인업이었지만 가장 이제 안정적인
구심점 역할을 한 게 어떻게 보면 박진만이었고 박진만 선수가 나중에는 뭐 SK로도 갔지만 네. 또 골든글러브 이제 5차례를 받고 그리고 뭐 기록을 놓고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 선수가 무슨 홈런을 30개를 때리기로 해서 뭐 도루왕을 하기로 해서 발이 그렇다고 엄청나게 빠른 선수도 아니야. 근데 이 선수가 도대체 왜 타율을 가지고 그렇다고 타격을 한번 해봤어?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아마 나중에 후세대들은 아마 그런 이야기를 또 할 수도 네.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박진만 야구를 본 분들은 아마 그런 이야기를 못 할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또 국가대표 항상 하면 국민 유격수로 뭐 WBC, 올림픽 박진만 선수 없는 유격수는 상상을 못 했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한국 야구사의 그러니까 또 국가대표로서 역할을 보면 저는 박진만 선수가 들어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일단 골든글러브를 이제 5번 탄 분이고요. 네. 김재박 선수랑 이제 같죠. 두 분만 5번을 탔고 네. 이종범 선수 4번만 네. 탔죠. 그리고 올해 뛰었죠. 네. 올해 유격수로 올해 WAR 기준으로도 통산 2위고요. 그리고 수비만 따지면 물론 수비 WAR은 아직까지 그 타격에 비해서는 신뢰가 떨어지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직까지 수비에 대한 데이터가 그러니까 잘 나온 게 이제 아직 많지는 않기 때문에 네. 그런데 수비 WAR에서 박진만 선수가 역대 1위입니다. 수비로만 17.7승을 이제 해줬으니까요. 참 이게 우리가 계보를 떠올리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유격수니까 수비는 물론이거니와 네. 공격 또 임팩트 국제대회 성적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공격력은 굉장히 약하지만 수비로는 정말 믿을 만한 유격수들이 프로야구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죠. 많았습니다. 근데 그 수비의 정도가 박진만으로 오면 네. 정말 블랙홀 수준으로 이제 좋아지니까 네. 미국에서 깜짝 놀랐잖아요. 네. 2006년 WBC 때 한국 야구 선수들의 뭐 전체적인 그 수준도 그랬지만 박진만 선수의 유격수 수비를 보고 도대체 저 선수는 누구냐라고 할 정도로. 네. 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기사가 여러 번 났습니다. 네. 이게 기본을 지킨 야구가 이런 것이다. 우리 메이저리그들이 반성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 이유 중 하나가 이제 그라운드 환경이라고 생각을 네, 해요. 네. 그러니까 옛날 그라운드는 정말 이렇게 엉망이었고요. 그래서 내야 외야를 이제 가리지 않고 선수들이 좋은 플레이를 하기가 조금 이제 어려웠죠. 네. 그런데 이제 정말 메이저리그의 양탄자 같은 그런 구장이 뛰니까 실력이 나타나는 거다.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 그라운드 환경에는 조금 아직도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은 그 이후로 이제 그라운드 관리의 중요성 그리고 새 구장들도 생기면서 그래도 좀 이제 강조점이 이제 주어졌던 게 한국 야구가 조금 더 이제 좋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바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박진만이면 완성형 유격수라고 볼 수 있다. 제가 이제 이 박진만 선수를 특히 좀 높이 평가하는 거는 물론 김재박 선수가 대단한 선수였지만 우승을 이끌지 못했다는 게 한 가지가 있죠. 우승 뭐 경험은 했지만 그래도 이제 유격수로서 우승을 이끌었다. 이거 좀 약한데 이종범 선수는 우승을 밥 먹든 하는 이제 팀의 유격수였고 근데 박진만이 현대 있을 때는 현대가 우승하다가 박진만이 삼성 옮기면서 삼성이 우승했거든요. 그런데 이 선수가 또 이종범 같이 막 이렇게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유격수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수는 정말 이게 변수를 지우는 그런 유격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내가 감독이라면 김재박, 이종범, 박진만 중에 김재박 선수에게 정말 박수 찬사를 보내고 이종범 선수에게 내 그 팬심을 보내면서 기용은 박진만을 할 거다. 박진만이 팀을 이기게 하는 우승하게 하는 유격수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격수가 저렇게 편안한 포지션인가요? 이종범이 유격수가 이렇게 화려한 포지션이구나를 알려줬다면 박진만은 유격수가 이렇게 편안한 포지션이었구나를 알려주는. 슬라이딩도 잘 안 하고 강력한 송구를 가지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하지만 아웃을 시킬 수 있는 모든 동작을 가장 편안한 동작으로 만들어내고 어떤 위기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런 장면들을 보여줘서 아직도 기억나는 장면이 4년 한국 시리즈 2004년 네. 2004년 한국 시리즈 때 비가 엄청 왔거든요. 공이 제대로 오지도 않아요. 그냥 물이 하도 고여있으니까. 네. 근데 그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필요한 거 다 처리해서 아웃을 잡아내는 거 보면 와 진짜 본투비 유격수라는 그렇죠. 생각이 많이 맞습니다. 들었어요. 네. 그 박진만 선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글러브도 남들이 하는 것처럼 기를 들이거나 하지도 않고 그냥 새 글러브 오면 그냥 대충 툭 끼고 이렇게 잡으면 돼. 글러브로 잡질 않아요. 그러니까요. 글러브로 그냥 퉁 쳐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반사판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렇죠. 공이 그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손에 들려 있고. 근데 그 동작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데다가 효율적이다 보니까 가장 잡동작이 없는. 그러니까 박진만 선수 유격수 수비하는 거 보면 뛰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냥 푹 붙어서 스치듯 움직이는 느낌이어서. 그렇죠. AI로 유격수를 만든다면 박진만이랑 굉장히 흡사한 뭔가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거죠. 로봇이라는 게 불필요한 움직임이 없기
아쉽기 때문에 그래야 배터리도 물어보신 거예요. 아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배터리도 아끼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아마 박진만처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종범 선수처럼 그런 존재감은 없었는데 이종범 선수를 보면은 어쨌든 공을 잡으면 1루까지 정말 이제 빨랫줄 같은 송구를 했단 말이에요. 일직선으로 쫙 뻗어간 다음에 이제 거기까지는 좋은데 1루수가 공을 잡은 뒤에 타자 주자가 한 서너 걸음 달려와서 이제 1루를 밟고 가요. 그러니까 굳이 강한 송구를 안 해도 되는데도 이제 늘 그게 이제 그의 루틴이고 아마 이종범 선수가 완만한 느린 송구를 하려고 했으면은 악송구가 됐을 수도 있어요. 왜 투수들이 1루 송구할 때 악송구 자주 하는 것처럼. 근데 박진만 선수는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TV로 야구를 보면은 유격수가 공 잡고 송구하는 거 보고 이제 끊기고 이제 1루로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상하다. 상대 타자가 발빠른 타자인데 박진만이 여유 있게 곡선의 송구를 해요. 뭐지? 하고 보면은 딱 한 걸음 앞에서 잡는 거예요. 1루에서. 딱 필요한 만큼. 박진만이 좀 어설프게 잡는 것 같은데 해도 어쨌든 한 걸음 앞에서 반 걸음 앞에서는 잡아내는. 박진만의 수비는 글쎄 지금까지도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운 동작을 하는 유격수 뭐 더 송구 어깨가 좋은 유격수 뭐 많이 있지만 박진만 정도면 충분하다. 경기를 이기는 데는 그 이상은 좀 오버스펙이다. 박진만 선수가 사실은 김재박 감독이 96년에 현대 유니콘스 초대 감독으로 선임되면서 바로 발탁한 그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들어온 선수를 주전 유격수로 발탁을 했단 말이에요. 7번을 물려주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김재박 선수의 일대 후계자, 제자라고 볼 수 있는 게 박진만 선수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좋은 선수는 대학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랬죠. 박진만 선수가 96년 입단이니까 물론 그때부터 이제 뭐 고졸로 바로 이제 들어온 경우도 있긴 하지만 거의 그냥 뭐 납치하다시피 해서 네. 데려와서 그 영입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죠. 그건 이제 이 선수가 적어도 10년 이상은 이제 우리 팀의 주축이 될 거야라는 네. 판단을 했을 텐데 실제로 그렇게 됐죠. 사실 뭐 감독이 모든 것을 뭐 다 가르쳐 줄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현대 유니콘스 담당일 때 네. 2004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시범 경기를 했어요. 이미 박진만은 2000년, 2001년 해서 쭉 이제 골든글러브도 받고 최고 유격수가 돼 있는 네. 상태인데 시범 경기 때 박진만 선수가 조금 이제 느긋하게 수비를 하다가 1루에 살려줬어요. 네. 타자를. 김장국 감독 사실은 그렇게 코치들한테 거의 다 일임을 하고 네. 굉장히 역할 분담을 잘 시키고 그렇게 하는 감독인데 저희가 뭐 경기 끝나고 뭐 네. 인터뷰도 하고 취재도 하고 있잖아요. 네. 갑자기 막 박진만 선수가 포수 마스크를 쓰고 막 프로텍트를 하고 이 레가드까지 해서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싶어서 봤는데 김재박 감독이 막 얼굴이 막 상기가 돼서 네. 막 코에서 막 김이 나오면서 열받아서 백스톱 뒤에 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포수 그 홈플레이트 네. 바로 그 조금 앞에서 거기서부터 펑고 배틀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그냥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에 맞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걸 막 잡아야 되는 상황. 김재박 감독이 이제 화가 난 게 네가 이미 유격수 다 됐다고 생각하느냐. 네. 그걸 대시를 안 하고 거기서 서서 잡다가 넌 유격수 아니다.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한 15m 앞에서 이렇게 펑고를 날리는데 그걸 이제 이 박진만 선수가 네. 잡으면서 그때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이렇게 펑고를 하더라고요. 네. 박진만 선수가 나중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자기도 깨달음을 느꼈다고. 그래서 그 이후에도 항상 은퇴할 때까지 그 유격수로서의 수비 자세 네. 항상 그때 그 깨달음을 가지고 수비를 했다고. 제가 그 김경기 코치님한테 20여 년 전에 뭐 전지훈련장에서 이렇게 밤에 이렇게 뭐 얘기하다가 96년 첫 번째 한국 시리즈를 경험했을 때 현대 유니콘스가 그때 박진만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와서 주전 유격수를 하고 있었는데 좀 떨지 않더냐라고 물었더니 그 새끼 이상한 새끼라고. 그 날고긴다는 박재홍은 연세대 4학년 졸업하고 96년에 현대 입단을 했고 박진만은 인천고 졸업하고 바로 입단해서 입단 동기지만 4살 차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박재홍은 뭐 워낙 유명했잖아요. 리틀 쿠바. 요즘엔 쿠바 별거 아니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그때는 쿠바는 야구 잘하는 사람의 이제 대명사였던 거죠. 그 날고긴다던 박재홍도 긴장하더라고. 한국 시리즈 올라가니까. 그리고 한국 시리즈에서 어지간한 팀도 아니고 해태 타이거즈랑 맞붙으니까. 근데 박진만 쿡 찌르면서 야 떨리냐라고 했는데 왜요? 왜 긴장을 합니까? 너무 신나고. 그래서 박진만이라는 놈은 긴장이라는 걸 애초에 모르는 애였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맞고 온 첫 해에도. 박진만 선수가 고졸로 입단했을 때 당시 주전을 노리던 한 선배가 네. 얼마 뒤에 나는 안 되겠구나.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하고 네. 대리 과장을 거쳐서 지금은 이제 LG트윈스 감독을 하고 계시죠. 근데 그 얘기 들었어요. 그때 이제 되게 쿨하게 자리를 넘겨준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 영역 감독과 친한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 한쪽에서 울고 있는 영역을 보았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충격을 받은 거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 된다는 건 알고 이제 실력에 있어서 물론 박지만 선수도 첫 해에는 타격이 굉장히 낮았지만 이제 내가 주전이 될 수가 없겠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흘렸던 눈물을 기억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사실 뭐 지금도 얘기하다 보면은 염기혁 감독의 현역 시절에 이제 타율 뭐 멘도사 라인 뭐 이런 얘기 꺼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실제로 광주 일고 시절부터 수비 하나만큼은 진짜 타고난 네. 뭐 그런 선수였었고 그리고 본인의 말대로 내가 내 수비 실력을 너무 믿고 좀 방만했다. 게으른 천재 느낌이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대단한 수비였는데 대학교 때 대학생활을 좀 즐겼다. 그렇죠. 좀 네. 즐기시고 또 이제 어렸을 때 별명 뭐 톰 크루즈 뭐 이러시면서 네. 그랬는데 고졸 루키가 자기보다 훨씬 더 좋은 핸들링과 송구와 뭐 푸더크를 보여주니까 받았을 충격은 진짜 좀 컸겠다 싶기는 합니다. 어쨌든 뭐 국제 대회를 통해서도 그리고 우리 리그에서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가장 효율적인 수비란 유격수 수비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면서 앞서 말씀해주신 이종범과는 완전히 궤를 달리하는. 하지만 지금도 뭐 그러신 분이 있었어요. 나는 이 선수를 제일 좋아하지만 결승전이면 유격수는 박진만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는 최대한 변수를 지우고 싶어요. 이런 분도 계셨거든요. 그 얘기가 좀 이해가 됩니다. 네. 유중일이라는 선수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김재박 시대 이후에 누가 저 최고 유격수냐 따졌을 때 김재박 선수가 30살에 프로에 들어왔잖아요. 네. 당시에는 30살 되면 은퇴를 그렇죠. 준비를 하던 그 나이인데 이제 30살에서 시작을 해서 83년부터 이제 골든글러브를 3, 4, 5, 6, 4년 연속 네. 받았죠. 83년은 물론 수비율로 이제 네. 이 골든글러브를 했지만 4년 연속 골든글러브를 이제 김재박 선수가 프로 오자마자 다 휩쓸고 가는 그 상황에서 87년에 신인 유중일 선수가 삼성 라이온즈 입단을 하자마자 김재박의 아성을 깨버리는 거죠. 그렇죠. 유격수는 김재박인데 골든글러브 시상식을 했는데 유중일이라는 선수가 받았어요. 그때 충격도 또 상당히 했었죠. 그리고 가장 수비를 안정적으로 네. 화려하지는 않지만 안정적으로 하는 화려하지 않다는 게 유중일 선수가 못한다는 게 아니라 네네. 그 시대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수비를 펼쳤던 김재박에 비해서는 그런 강한 어깨를 가지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푸덕이라든지 안정적인 그런 수비를 했기 때문에 공격력에서도 뭐 어느 정도 활약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유중일을 또 꼽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분도 삼성의 레전드이자 뭐 경북 지역에서는 진짜 야구로 따지면은 뭐 이만수랄지 네. 그래서 김시진이랄지 네. 이런 분들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레전드 중에 레전드죠. 그러니까 유중일 기록을 봐도 사실은 또 그렇죠. 이분이 왜 또 레전드 그리고 또 이게 계보에 들어가야 돼 이렇게 네.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그 시대의 야구를 봐온 분들은 또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유중일 선수가 임팩트 있는 결정적인 때 이 하는 그런 또 이벤트에 강한 선수였어요. 뭐 흔히 이야기하지만 잠실구장 개장 1호 홈런의 그렇죠. 주인공이기도 했고 경북고 시절에 그리고 뭐 말씀드린 대로 87년에 신인 들어오자마자 골든글을 받는 김재박의 아성을 무너뜨리는 그 부분도 있었고 또 11연타수 안타라는 그 기록 그건 아직도 깨지지 않거든요. 그 기록을 또 세우기도 했고 또 1991년에는 포스트 시즌이었죠. 준플레이오프에 4경기 연속 홈런을 쳤어요. 네네네. 사실 유중일은 홈런과는 거리가 멀었는데 그렇죠. 포스트 시즌 그 압박감이 강한 경기에서 4경기 연속 홈런을 치면서 플레이오프를 이끄는 그런 활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중일의 방망이에서도 우리가 또 향수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네. 참 어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김재박에게 공이 가면은 뭔가 재미있는 일이 일어날 것 같다. 네. 이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네. 야 여기서 홈으로 던질까? 아니면 3루 주자를 체크할까? 그랬다면은 유중일 유격수에게 가는 공은 그냥 그게 끝. 그냥 그 이닝 끝 내지 1루 주자 아웃이겠지 뭐 이렇게 되게 편안하게 봤었던 그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렇죠. 사실 이제 김재박 키드였던 저로서는 아니 김재박이 있는데 왜 골든글러브를 다른 선수가 받는 거야? 라고 해서 약간은 좀 미워하게 해서 했었던 그런 선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재박 그 해에는 약간 좀 부진하기도 네. 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대 교체가 이뤄지는 그런 상황에서 유중일 선수가 수비의 교본처럼 활약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들었을 때는 아드님을 낳으실 때 네. 태명을 격수라고 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어가지고 야 정말 이분의 그 이 유격수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이 진짜 대단하구나라고 느꼈었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하시면서 내가 유 씨라 얼마나 다행이고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나중에는 류시로 그러니까요. 이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유중일 감독도 어릴 때 실업 야구에서 활약하던 김재박 선수를 보고 그거에 반해가지고 나도 저런 선수가 돼야겠다.
근데 특히나 김재박 선수는 급할 때는 또 투수로도 올라왔거든요. 그걸 보고 저 사람 도대체 뭐야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니까 그 롤 모델을 보면서 본인의 이제 만의 또 야구를 만들어갔던 또 그런 대단한 유격수였죠. 유중일은 굉장히 이제 대단한 유격수인 건 맞아요. 거기다가 고교야구 최전성기에 이제 슈퍼스타였고 또 이제 70년대부터 80년대 초까지 최강팀이었던 이제 경북고의 황태자였고 뭐 대단한 선수긴 한데 이 선수가 유격수라는 영역에서 독보적인 한 장을 구축했다라고 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재박 선수가 대단한 유격수였는데 그거에다 뭔가 플러스 알파를 했는가의 부분에서 저는 있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하면은 84년 뭐 그때 이제 삼성 라이온즈가 이제 베로비치에 가서 LA 다저스의 이제 선진 야구를 한번 돈 들여서 배워오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제일 큰 수학 중에 하나가 이제 이루수하고 유격수의 연계 플레이 뭐 이쪽이 굉장히 배워왔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삼성에서 이루수와 유격수의 이제 콤비 플레이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새로운 걸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강기웅 또는 뭐 김성래 이런 이루수와 특히 강기웅과 이 유중일 유격수의 이 콤비 플레이는 김재박 유격수가 보여줬던 것만큼의 좀 새로운 걸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선 우리가 이제 키스톤 콤비가 아니라 유격수니까 그렇죠. 유격수 독자적으로 뭔가를 했다고 할 때는 대단한 유격수고 훌륭한 유격수였지만 김재박 과에 포섭되는 영역이었다. 제가 뺀다고 해서 뭐 대단히 이분한테 뭐가 갈 게 못 가는 것도 아니지만 저는 사실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그 당시에 유중일이라는 이 불세출의 스타의 분위기, 색깔이 당시의 삼성 라이온즈와 매우 닮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강이고 가장 잘하며 흠을 잡으려고 잡을 데가 없고 그렇죠. 그런데 가장 위대한가? 1등인가? 그래서 오히려 좀 눈에 안 띈 것도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삼성 라이온즈라는 팀이 사실은 프로야구 원년부터 거의 국가대표급으로 혼자 다 깔았던 그런 팀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승을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뭐 전후기 통합으로밖에 못해서 그게 2000년대까지 이어지는 그렇죠. 그런 느낌의 첫 시작이 삼성 라이온즈는 언제나 최강팀이고 가장 잘하는데 항상 해태처럼 흠 많아 보이는 팀에게 잡히는 그런 것들이 또 약간 여기 투사가 된 것은 아닌가. 84년도에도 예를 들면 최동원에 대한 기억이 강렬한데 그렇죠. 김시진이나 김일용이 그만 못한 투수였냐면 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죠. 거기 삼성은 이제 둘이 나누어서 갔단 말이에요. 25승씩. 최동원의 27승보다 25승이니까 2승이 모자라지만 둘이 함께 있지 않았다면 더 등판 기회가 있었고 승수가 더 쌓였겠죠. 아마 삼성이 타력도 더 강하니까. 그래서 좀 최동원이 더 빛나 보이는 것처럼 유중일이 삼성이라는 막강한 팀 안에서 좀 이제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유격수에 더 빛나는 별로 이렇게 보이지 못한 그런 점에서 상당히 억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보신다면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저는 굉장히 훌륭한 유격수라고 생각하지만 7명 계보 넣을 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첫 번째 세대에는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이 그렇죠. 김재박이다. 김재박부터 시작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한국 야구사에서도 사실은 김재박 시대의 이전과 이후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김재박이 사실은 중심축이에요. 김재박 선수를 꼽고 싶습니다. 김재박 선수가 1982년 세계야구 선수권 대회 그때 깨구리 번트 하고 나서 프로에 들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83년에 들어온 게 아니라 82년 그 9월에 세계 선수권 대회 우승을 하고 나서 MBC 팬들도 그렇고 난리가 난 거죠. 김재박 빨리 데려오라고. 근데 마지막 3경기 남았는데 이해창은 83년에 자연스럽게 입단을 했지만 김재박 혼자 82년 세계 선수권 대회 그 유일하게 82년 3경기를 남겨놓고 올 정도로 최고의 슈퍼스타였죠. 그러니까 김재박 선수가 이제 82년부터 사실은 말미지만 쭉 이제 프로 시대를 시작을 했으니까 김재박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재박 사실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 옛날 사람 얘기 듣겠지만 사실 저는 이제 야구는 김재박이다. 이렇게 했던 시대가 굉장히 길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김웅용 감독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투수는 선동열, 타자는 이승엽, 야구는 이종범.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종범 시대 이전에 야구는 김재박이었던 시대가 있었죠. 그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유격수는 7번을 달아야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잘 나가는 유격수라면은 센스도 좋아야 하는데 그게 수비도 그렇고 주루도 그렇고 공격도 그렇고 나가면 휘저어야 하고 어쨌든 경기를 혼자 지배해버리는 그런 네. 것들은 7번 단 유격수다. 이 그렇죠. 공식을 만든 것은 김재박이다. 그렇죠.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 저희 크라운 제거의 그 밀크 카라멜이라는 네네. 그 광고가 김재박 선수가 이제 모델이었는데 네. 김재박 아저씨는 왜 7번만 달아요? 그러면 행운의 넘버 7 막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밀크 카라멜 7개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7번이라는 것은 곧 김재박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됐고 그 이후에 보면 다 이제 김재박을 모델로 삼아서 선수들이 등번호를 다는데 네. 심지어 이종범 선수도 어릴 때 김재박 선수가 우상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7번을 달고 최고 유격수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네. 그러니까 뭐 유중일 감독도 물론 김재박이라는 선수를 롤모델 삼았지만 본인은 이제 유중 1이니까 그렇죠. 1번을 달고 그랬고 그 이후에 뭐 박진만, 김하성, 김상수도 그랬고 그렇죠. 줄줄이 유격수들은 7번을 다는 네. 전통이 이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유격수는 이 수비 기호로 보면 6번인데 6번이죠. 김재박이 7번을 달았기 때문에 유격수는 7번을 달아야 된다. 그런 공식이 이제 성립을 했던 거죠. 예를 들면 박진만 감독의 삼성 라이온즈에 7번 달고 있는 선수가 이재현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사실 이재현 선수가 그렇게 뭐 이렇게 대단히 유격수로 돋보이는 걸 보여주는 정도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뭔가 저 선수가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아닌 박진만 감독팀의 7번 달고 있는 젊은 유격수다. 그러면 내가 아직 보지 못한 뭔가를 저 사람은 봤을 거고 곧 드러날 거다 이런 기대를 갖고 계속 보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원조로 가면은 김재박인 거죠. 어찌 보면은 야구를 잘하는 야구 선수이기도 했지만 야구계 안에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버린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그렇죠. 듭니다. 사실 우리 나이 또래 사람들에게는 야구 팬들에게 김재박은 곧 야구였고 그렇죠. 야구의 모든 것이었으며 사실 김재박이라는 야구 선수가 한국 화장품 시절이죠. 그렇죠. 44번 달던 네. 그 시절 아마추어에서 몇 관왕을 했다더라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일단 타이틀이 그렇게 많아? 그거부터 되게 궁금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었는데 아마 미기상이라는 네. 상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봐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파인 플레이를 많이 그렇죠. 하셨던. 김재박 선수의 이제 이 활약을 보지 않았던 분들은 이제 기록만 보겠죠. 네. 그럼 이 기록 갖고 이분이 왜 계속 최고의 선수로 언급이 되지? 그렇게 뭐 말씀하시는 분들도 네. 계시겠죠. 네. 물론 그 시대를 보신 분들 중에서도 나는 김재박 아니야, 뭐 이런 분들도 네. 계시겠지만 김재박의 전성기는 어쨌든 이제 이 뭐 영남대 가서 거기서 이제 최고 선수가 되고 1977년에 실업팀 한국 화장품에 입단을 네. 했잖아요. 그런데 그 신인이 그때 7관왕을 했어요. 그렇죠. 김재박이 하면 도루 뭐 수비 이런 것도 있지만 타율 이런 것 정도는 할 수 있지만 홈런왕까지 했고. 네. 그러니까 이대호가 7관왕을 했지만 도루왕을 못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홈런 치는 1번 타자, 홈런 치는 유격수 모든 걸 다 휩쓰는 최고의 선수가 나타나 버린 거죠. 그리고 신인이 7관왕을 하고 거기서 MVP까지 차지하고 당연히 네. 뭐 그렇게 해서 그때 실업야구를 뭐 프로야구로 친다면 신인이 들어와서 다 그냥 휩쓸어 버리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전설적인 선수로 회자가 됐고 뭐 실업야구부터 해서 이제 프로 들어올 때 그만큼 그렇게 화제가 됐던 인물이었죠. 맞습니다. 네. 사실 김재박이란 이 한 명의 인물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나누어도 네. 밤을 샐 수가 있습니다. 진짜. 그렇죠. 김재박 하면 이제 플레이에서 생각이 나는 거는 3루간 타구가 나왔을 때 그 네, 왼쪽으로 빠진 타구를 전력 질주에 잡아서 역동작으로 바로 던지는 네. 송구 그런 송구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기본으로 볼 수 있겠지만 네. 그 점에서도 이제 유격수 수비에서 이력을 걷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전에는 이제 우리나라 수비 내야 수비 기본은 공이오면 정면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혼났어요 많이.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아무래도 타구를 처리할 수 있는 뭐랄까 범위가 줄어들잖아요. 그 점에서 이제 저기 멀리 빠진 타구를 이제 잡아서 바로 이제 송구를 하는 그건 유격수는 김재박이 거의 최초가 아니냐. 네. 그래서 우리나라 유격수 수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분이다. 그런 평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보통 프로야구 개막하면서부터 야구를 접했던 애들의 경우에는 프로야구를 봤더니 이제 오대석, 김인식 뭐 이런 유격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유격수들의 모습이 거의 정형화되어 있는 게 있었어요. 이제 유격수 땅볼이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잡아서 이제 일루 던져서 아웃시키는 저 선수가 제일 잘하는 선수니까 저 제일 공이 많이 가는데 서 있겠지. 이제 그러고 보고 있었는데 그해 가을에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를 딱 열었는데 거기 나온 선수들은 뭐 박철순도 아니고 이제 처음 보는 이제 선수들이 프로에 아직 안 왔던 선수들이 나왔는데 저건 뭐야?
그러니까 유격수 포지션에 있는 어떤 선수가 뛰는 모습을 보니까 이야 내가 보지 못했던 유격수의 모습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웬만큼 일반화된 다이빙 캐치를 해서 공을 잡고 일루로 던져서 아웃을 시키는 모습은 사실은 김재박 유격수 이전에 프로야구 3월 27일부터 9월까지는 거의 못 봤던 모습이에요. 다이빙 캐치를 해서 잡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일루로 송구로 해서 아웃시킨다는 건 사실 그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농구를 대충 이렇게 보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어떤 선수가 덩크슛 하는 걸 봤을 때 그 충격 이런 걸 이제 김재박 선수가 보여줬는데 그 선수가 이제 그 이듬해 그게 이제 마지막 3경기를 청룡에서 뛰긴 했지만 이듬해 83년 시즌에 들어와서 맨날 보여주는 거죠, 그거. 맨날 보여주는데 또 한편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 요즘에 보면은 외야로 나간 안타를 잡아서 중계 플레이를 하는데 그럼 이제 홈으로 던지는 사이에 이제 주자가 뭐 한 루를 더 진루하고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런 걸 중간에 커트 플레이를 하면서 잡아내는 플레이.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데 옛날엔 선수들도 좀 관성적으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뭐 안타 치면은 어디까지 뛰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1루에 있었는데 우익 쪽에 안타가 나고 3루 주자하고 1루자가 3루까지 그냥 생각 없이 가고 있는데 갑자기 유격수가 커트에서 3루로 던져서 아웃을 시킨다든가 이상한 플레이들을 막 하는 거죠. 이전에 그 공식이 없던 플레이들을. 그런 점에서 그 뒤에 그 7번이라는 등번호를 유격수를 맞는 선수들이 쭉 달게 되는 게 아마 그 김재박 선수의 모습을 보면서 야구에 입문해서 난 유격수 할 거야 막 싸우기 시작했던. 근데 동네 야구에서도 이제 서로 유격수 하겠다고 싸운단 말이에요, 애들이. 그때 이제 7번을 달아야겠다. 그것이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뭐 1번으로 뭐 부족함이 없는 맞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김재박이라는 이 선수에 대해서 저도 어렸을 때 중계를 보고 있는데 그 안타가 나왔는데 그 발발이 김재박이 홈에서 죽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랬더니 그때 허구현 아니면 하일성이 시켰죠. 두 분 중에 한 분이 지금은 김재박이 너무 수준 높은 야구를 하려 했다라고 설명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안타를 친 타자가 2루까지 갈 수 있게 해주려고 본인이 3루를 돌면서 멈칫해서 섰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커트맨이 홈 잡을 수 있겠는데 해서 던졌는데 김재박이 거기서 너무 여유를 부리다가 죽는 바람에 홈에서 아웃이 나오게 된 건데 사실은 여기서 김재박이 하려고 했던 것은 자기도 살고 하나도 더 보내기 위한. 근데 저는 그때 그런 상상을 한 번도 못 해본 거예요. 아, 이런 게 가능할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줬고 그런 것들이 우리 또 이제 머릿속에 또 가슴속에 또 약간 이렇게 뽀샵돼 가지고 남아 있다 보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세이버 매트리스적으로 김재박의 프로 현역 생활을 이렇게 쫙 보면은 이게 그렇죠. 이렇게까지야? 의외로 또 평범한 네. 게 있죠. 타격도 그렇고 수비도 에러도 꽤 많은데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걸로 많은 사실은 평가를 하기에 좀 어려운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을 좀 들기는 드네요. 그 옛날에 유명했던 얘기인데 아마 삼성하고 경기였던 것 같은데 청룡에 이제 김재박 선수가 2루에서 아마 후속타자 안타 때 홈까지 들어오다가 타이밍이 늦었는데 슬라이딩 하는데 그 홈 송구가 김재박 선수 헬멧을 맞고 빗나가면서 이제 살았어요. 네. 근데 그 상황에 대해서 김재박 당시 선수가 늦었다 싶었다. 아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상대팀 이만수였던 것 같아요. 포수가 밑을 이렇게 벌리더라. 아, 이쪽을 향해 공이 오고 있구나. 그걸 백밀러 삼아서 그쪽으로 머리를 들이밀면서 슬라이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고 있으니까 뒤에서 어디서 오는지 모르잖아요. 네. 근데 포수 밑가 벌어지니까 저기구나 하고 그쪽으로 들이밀어서 일부러 이렇게 뒤통수를 때리게끔 유도를 했다는 거죠. 야, 이런 거는 배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그렇죠. 하일이라는 네, 분이 저도 있는데 그분까지는. 이분한테 제가 한번 밥 얻어먹으면서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유격수 훈련을 자기가 하기 위해서 푸더크라든가 이렇게 이런 잔 놀림을 하기 위해서 북한산 위에서 밑으로 내리막길을 뛰어내려오면서 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잔 가지 이런 거 이런 것들 이렇게 피하면서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야, 이게 대단하다 싶으면서도 한편 되게 원시적이고 이게 골로 갈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구르면은. 근데 그 정도로 매뉴얼 없이 어디서 보고 배운 거 없이 나름의 아이디어로 아 이렇게 하면 내가 잔걸음이 좀 늘겠구나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김재박 선수도 딱히 어떤 선진적인 수비 기법 같은 걸 배울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그냥 뭐 기껏해야 그 뭐 일본 프로야구에 관한 아주 제한적인 영상이나 뭐 AFKN 뭐 미국 이런 게 있었겠지만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유격수 플레이의 좋은 플레이의 그런 전형들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대중음악으로 치면 뭐 신중현 선생 뭐 이런 분들이 락이라든가 포크의 어떤 장르를 개척한 건 아니고 사실 미팔군 뭐 어디서 흘러나온 LP판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갔지만 그렇더라도 그걸 창안자로서의 그런 공로로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건 정말 스탯으로
다 측정할 수 없는 그 선구적인 위협이 있다. 거기다가 또 그 당대 이런저런 것들 하다 보니까 인기가 대단했잖아요. 엄청났죠, 진짜. 80년대를 이끌어갔고 그런 점에서 뭐 유격수 포지션뿐만 아니라 한국 프로야구의 시작을 만든 그런 선수 중에 한 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김재박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99.9% 이상 여기에 동의하지 않기는 힘들다.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당시를 봤던 사람들이라면 더더욱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분이 대광고등학교를 가지 않고 경북고로 진학을 하셨으면은 그러면 삼성 라이온즈의 유격수가 되시는 거죠? 그랬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때 프로야구 초창기에는 드래프트를 할 때 이제 네. 지역을 우선해서 선발했었거든요. 이거는 미국에는 그런 제도가 없고요. 그렇죠. 일본도 그런 제도가 네. 없고 쿠바에 있는 제도입니다. 아, 그때 KBO 초대 사무총장을 하셨던 이용일 씨라는 분인데 네. 그분이 그 당시에 아마추어 세계야구 최강이 쿠바였잖아요. 그때 프로야구가 생기기 전에 이제 쿠바 야구에 나폴레옹이라는 분이 네. 그 부회장을 하셨다고 했는데 왜 쿠바 야구가 강하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지역에서 큰 선수가 계속 이제 그 지역 팀에 뛰기 때문에 인기가 높아진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이제 그 신인을 뽑을 때 지역 선수는 다 몰아준 걸로 했어요. 네, 그런데 그 기준이 고등학교 졸업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김재박 선수가 그 MBC 청룡으로 이제 가게 됐죠. 네. 참 그랬으면은 그 당시 삼성 라이온즈의 오대석 선수랄지 그렇죠. 이런 분들이 자리가 없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오대석 선수도 오대석 선수지만 이제 유중일 감독이 과연 그래서 사실 김재박 다음으로는 이제 류중일 유격수를 이제 최고로 쳤는데 네. 기회를 잘 받았을까 조금 이제 까리한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83년부터 86년까지는 유격수 골든글러브를 4연패 하셨죠. 그래서 이제 프로야구 최초의 유격수 스타, 뭐 아마추어 시절을 뺀다 하더라도 그래서 김재박 유격수를 첫 번째 계보로 두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골드 팬들이 똑같이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다 김재박 수비를 잘했다, 뭐 그리고 뭐 공격도 잘했다 이런 게 아니라 한 시대의 아이콘이었던 김재박. 사실 이론의 여지가 없는 우리나라 유격수 계보의 원조로 최민규님께서도 김재박을 꼽아주셨습니다. 김재박, 김재박, 유중일, 이종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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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만, 박진만, 김재호, 강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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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환. 오지환. 김하성. 김하성.